같은 배가 유령선에서 3배로 바뀌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이제 일단 겉모습만 봐도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아주 정밀하고 훌륭하게 수행한 것은 물론 우리가 역사 얘기를 해가지고 MRO 과정 중에서 추가 계약을 따내는 이런 성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의 핵심 시설들을 기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는데 여기에 딱 맞는 것이 우리 장보고 3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좀 기대를 걸어볼까?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오션이 원리 실화호의 MRO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MRO 자체는 대단히 성공적이라고 평가드릴 수 있고, 제가 이제 하나오션의 유튜브에서 보았는데 같은 배가 유령선에서 3배로 바뀌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이제 일단 겉모습만 봐도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속에 대한 개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많았다고 하고요. 요 과정에서 속에 있는 간단한 청소부터 해가지고 없어진 철판 같은 거 구부리고 이런 것들의 작업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고 훌륭하게 수행한 것은 물론 도면이 없는데 부품이 빠진 것들이 몇 개 있었다고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 해군한테 우리가 역사 얘기를 해가지고 붙여줄 테니까 돈을 더 내라. 그래서 MRO 과정 중에서 추가 계약을 따내는 이런 성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MRO 능력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이제 함정 MRO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아마 이제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의 MRO 사업을 많이 맡길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MRO 사업이라는 건 사실 해군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제 깡깡이부터 시작합니다. 깡깡이가 뭐냐? 배 바닥에 보면 따개비나 이런 것들이 굴 같은 게 붙어있는데 그거를 쳐가지고 없애고, 정말 노동지작적인 게 MRO고, 이 MRO라는 게 그래서 조립이나 이런 것보다 원래는 인력 지박적 산업이에요. 비행기 MRO 같은 경우에는 카자흐스탄에서 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 조선업이 지금 조선주가 다시 상승하고 있지만 현장에 가보면 조선 인력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한계를 좀 극복하고, 또한 MRO에 대해서 채산성이 좀 낮기 때문에 MRO 이후, 그러니까 함정을 어떻게 수출할 것인가, 그 다음에 MRO 중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 MRO가 뭐가 있냐면, 남이 만든 배를 MRO 하는 것보다 우리가 군함을 수출한 다음에 그 군함을 다시 MRO 하면 부품도 우리 걸로 바꾸고 이제 외국에서 수입을 안 해도 이제 다 자체적으로 수리가 가능하면, 이렇게 되면 채산성이 높아지고 이익률이 높아져요.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캐나다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잠수함 수출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전달해 주신다면요? 현재에서 취재한 결과 일단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가 어렵냐면 트럼프 행정부와 캐나다 정부가 급격하게 사이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캐나다는 나토, 그러니까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하자, 그래서 나토 국가의 협력을 강화하는 분위기가 있고, 요 과정에서 이제 독일 해군의 212CD라는 차세대 잠수함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 오른쪽 위에 있는 게 212CD, 밑에 있는 게 장보고 3인데, 사실 독일은 우리나라 잠수함이 기술을 배운 기술 원조 맛집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원조 맛집을 벤치마킹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212CD 잠수함의 성능이 굉장히 강력한 편입니다. 뭐가 있냐면, 제가 앞서 1부, 2부에서 전투기 스텔스, 레이더에 안 잡힌 게 중요하다 했는데, 잠수함은 소나, 음파가 잘 반사되지 않거나 음파에 조용한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요 기술에서 사실 독일이 한국보다는 좀 더 앞서 있고, 특히 212CD 같은 경우에는 신개념 스텔스 설계를 도입해가지고 영국의 강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212CD 같은 경우에는 SLBM을 발사할 수 없어요. SLBM이 이제 약간 그 나라의 독침 전력이라 할 수 있는, 언제 어디서나 기습을 할 수 있고, 잠수함이 잠수를 한 상태에서 발사할 수 있으니까 언제 발사하는지 모르는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나, 문제는 캐나다가 이런 SLBM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아요. 캐나다의 핵심은 러시아 잠수함들을 어떻게 추적하거나 아니면 자국 영해를 보호하는 방어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원래 우리 장보고3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한계가 있고, 요것 때문에 지금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MOU를 맺어서 원팀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 그래서 오래된 이야기도 한 것 같지만 드래곤볼에서 악당과 싸우기 위해서 주인공 친구들이 막 힘을 합치는 상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좀 생각보다 이야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큰 위협은 이란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탄도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서로 이제 쏘고 이제 방어하고 이런 걸 했는데, 그걸 보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정확히 말하면 이란의 핵심 시설들을 기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는데, 여기에 딱 맞는 것이 우리 장보고3입니다. 왜냐하면 장보고3가 북한의 핵심 시설을 기습 공격할 수 있는 SLBM을 갖췄기 때문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오션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전혀 대답을 할 수 없다고, 해드릴 수 없다고 해가지고, 한국에선 정보를 얻지 못했고, 해외 전문가들한테 좀 자문을 구해본 결과,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는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장보고3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SLBM이 필요한 것도 사우디아라비아가 맞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좀 기대를 걸어볼까?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무기 도입이나 구매를 할 때 엠바고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 어디에서 뭐가 팔리는지 말하지 말라. 그래서 저도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이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는데 아마 해외에서 예측하기로는 그래도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잠수함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대체로 10개국에서 11개국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독자적인 잠수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한국은 원래 잠수함 기술이 전혀 없었다가 이제 독일로부터 209급 잠수함을 이제 인수하고 이제 건조하는 과정에서 기술력을 쌓아서 이제는 독일과 그 대등하거나 경쟁할 수 있는 경쟁자의 이제 위치로 올라왔지만, 그래도 잠수함 국가 기술로는 이제 5위. 러시아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디젤 잠수함을 이제는 잘 만들지 않기 때문에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한국,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의 디젤 잠수함과 우리 장보고3 잠수함을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좀 기술이 더 높지 않나. 하지만 유럽의 아직도 최신 기술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터키가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하게 방위사업을 발전하고 있어요. 터키도 독일로부터 214급 잠수함에 대해서 면허 생산을 한 다음에 독자 IP를 가진 신형 2,500톤 잠수함을 현재 건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터키가 치고 올라가는 방위사업의 그 국제 방위사업의 시장에서 어떻게 한국이 우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하지만 터키는 그래도 우리보다 10년 이상 뒤쳐졌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과 한국의 잠수함 기술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일단 잠수함 자체는 북한이 한국보다 훨씬 많아요. 50척 이상인데 대부분이 구형 잠수함이고 2차 세계대전 때 설계가 있어요. 지금 현재 오른쪽 그림의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어떤 밀리터리 매니아 분이 북한의 그 김군옥 영함이라고 하는 순항미사일 잠수함과 우리 장보고3 잠수함 비교한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여기 보면 아래랑 위랑 굉장히 다른 게, 일단 아래가 굉장히 길죠. 이 긴 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김군옥 영함 같은 경우에 옛날 로미오급 잠수함 설계를 2차 세계 때 쓴 잠수함 설계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서 동체를 늘리는 게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잠수함은 원통, 그러니까 뭐 빨대? 이렇게 원통으로 생긴 빨대는 이제 보온병 이렇게 생겼는데, 요 직경을 늘리는 거는 새로 이제 장비를 만들 때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서 길이를 늘렸는데, 잠수함이 길이가 늘어지면 아래 위로 양옆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짧을수록 더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 요기에 대한 최적의 비율이 있어요. 그거를 만족하지 못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 설계 같은 경우에도 무게 중심을 잡으려면 이제 정밀한 설계가 필요한데 이걸 하지 못해가지고, 아마 김군옥 영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로미오급 잠수함 설계를 좀 변경하다 보니 미사일은 탑재할 수 있지만 어뢰 탑재 공간이 아예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안 내부 공간에 크게 문제가 있는 함선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북한 잠수함과 한국 잠수함의 그 숫자는 북한이 많지만 북한 잠수함과 한국 잠수함의 기술은 50년 이상 거의 멀어졌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구형 잠수함이라 해도 신형 잠수함처럼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 게 숫자가 많고, 아무리 잠수함이 구형이면 시끄럽고 잘 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찾는 데 있는 수상함보다 훨씬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북한의 SLBM이라든가 수상미사일을 잠수함에 쏘는 것 자체는 큰 위협이고, 여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트럼프 압박에 맞설 카드로 핵잠수함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핵잠수함 보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트럼프의 압박에 대응하는 카드로 핵잠수함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이 비유를 좀 쉽게 하자면, 여자친구랑 사이가 안 좋은데 내가 여자친구한테 돈 빌려서 차를 사겠다고 하면 여자친구가 허락을 해주겠어요? 약간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신중하게 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 게, 핵잠수함이 트럼프가 해준다 해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물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도 줄이고 싶고, 미국 군대나 이런 거에 대해 자기 나라를 위해서는 돈을 쓰고 싶어 하니까 외국 군대를 위해서 돈을 쓰기 싫다, 우리는 간섭하지 않을 거다, 이런 외교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한국은 스스로 지켜, 대신에 핵잠수함 만들게 해줄게, 이렇게 허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트럼프가 지금까지 주변국에 한 것들은 네가 지금까지
미국 덕분에 국방비를 덜 냈으니까 더 내. 그리고 그러면서 미국 무기 더 사. 나라들은 지금 트럼프 정책이 비판받고 있는 이유가 이런 거래가 아니라 압박을 하고 있는 거라서 트럼프랑 협의를 잘해서 이제 핵잠수함 기술 허락을 받을 수 있겠다. 저는 이 생각이 진짜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 있으면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이기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딜을 한 적이 없어요. 게다가 트럼프 전에 핵잠수함 제작이라든가 이런 게 허락이 된 유일한 사례.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른쪽 스크린샷은 더 가디언에 보도된 걸 제가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캡처한 건데, 지금 오커스라 해가지고 호주한테 영국과 미국이 공동 개발한 핵잠수함을 공급하기로 계약이 돼 있는데, 이 계약이 뭐 한 2040년, 50년, 50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 지금부터 20년 걸린다. 이런 식으로 인도가 지원되고 있고, 호주도 이게 받을 수 있을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는 것도 어렵고, 건조를 해서 주는 것도 여러 가지 장벽이 있어서, 이게 쉽게 이야기할 게 아닌데, 너무들 편하게들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핵잠수함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과 딜을 하면 미국한테 무엇을 받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걸 받쳐줄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뭐, 지금 제가 PT에서는 뭐, 섬이라도 하나 떼줘야 된다. 뭐, 덴마크가 지금 그린란드 관련해서 영토 분쟁을 미국과 갖고 있는데, 나토 국가끼리 영토 분쟁이라는 것도 일단 말이 안 되지만, 그래서 무슨, 어제는 트럼프가 군사작전이 옵션도 고려하고 있다 해서 지금 사람들이 다 어이가 없어하고 있거든요. 핵잠수함을 얻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얼마를 부를지, 그리고 부르는 대신에 우리 어떤 이익을 가져갈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 없이 이렇게 이야기한 건 너무 성급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핵잠수함에 대한 논의를 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엔진이 원자로를 갖춘 잠수함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효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핵잠수함은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재래식 무기를 갖추면 이게 효율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아무리 큰 핵잠수함이라 해도 탄도미사일이나 SABM을 10개에서 12개 요 정도 갖추는데, 요 정도는 F-15K 전투기 한 대에서 두 대가 폭격할 수 있는 양에 불과하기 때문이거든요. 기습 공격을 하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핵무기 보유가 필요한데, 원자력 잠수함만 가지고 이제 핵무기는 안 가지겠다 하면 사실 믿을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얘는 핵무기를 가지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지금 장난을 치고 있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쉽게 보유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언제든 나서면 핵무장이 가능하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만드는 것 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만들고 나서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 핵무장을 도와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 도와줄 거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아무도 없냐면, 국제정세는 아주 냉철하고 자기 이익이 맞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포함해서 우리나라 외의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한국이 핵무기를 가져가지고 북한과의 핵 균형을 이루는 것보다 지금 상황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루어진 거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냉철한 국제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핵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외 국제사회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방위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수출이 불가능해지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다 제치고 이제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들어야 된다, 허락을 받아도 그 돈은 다 우리 세금 그리고 국방비로 내야 되기 때문에, 항공모함 건조라든가 우리 차세대 전투기 사업, 차세대 전차 사업 이런 것들이 다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핵잠수함이 있다면 북한에 어느 정도의 위협이 되는 걸까요? 핵잠수함이 있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위협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핵심은 앞서 보여드린 김군옥 영웅함 같이 핵미사일이라든가 전략핵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는 잠수함을 우리 핵잠수함이 계속 추적할 수 있고, 그 임무를 한국이 한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한국의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 그래서 연속 자항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런 임무에 대해서 잘 하지 못하는데, 지금 미국이 한미동맹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핵잠수함이 북한의 항구를 감시하거나 이런 임무를 하고 있어요. 요거를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할 수 있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 위협이 될 수 있지만, 핵심은 핵잠수함은 공격 무기가 돼야 되지 방어용으로는 너무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핵무기 없는 핵잠수함은 수상보다 비싼데 10배 비싼데 화력은 동일하죠. 제가 PT 썼는데 이게 과장된 게 아니고, 핵무기를 탑재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이렇게 핵잠수함을 만들어야지 핵잠수함이 수십조 원 가격을 감당하거나 아니면 납득할 수 있는 이렇게 성능이 됩니다. 한국 조선소의 미 해군 군함 MRO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당연하고는 보고 있죠.
그것도 못하면 바보지. 상대를 안 하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실력이 있다고 이제 봤기 때문에 맡긴 거고, 그거를 이제 우리 반대로 이제 업체에서는 방사청이나 항상 홍보, 그거를 이제 과대 포장하죠. 당연히 주고받고 하는 건데, 그거를 상식적으로 이제 의뢰를 받고 돈 받고 해줘서 제때 시기에 맞게 약간의 중간에 차질이 있어도 딜리버리 전달한 건데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거는 K방사 수출하고 연관이 없어요. 경쟁사인 하나오션의 경쟁사인 HD 현대중공업은 그거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못하면 그게 뭐 조선업체냐 방산업체냐 하세요. 이제 이런 식이거든. 그 과대평가됐다. 그냥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저도 거의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조선 업체의 기술이 그런 게 기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10만 톤짜리를 해서 뭐 수출도 하고 중국을 제낄 수 있다는 게 미래 점유율이 다시 높아진다. 우리가 탑이 될 수 있다. 기반이 상식적으로 잘 갖고 있으니까 MRO는 우습게 그냥 금방 딱 해서 뚝딱 그게 뭐 과대 포장해서 나 이거 했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속보이는 제가 이제 밀리터리 분야에 있다 보니까 너무 속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뉴스들은 이제 일단 제껴버리죠. 안 봐요, 안 읽어요. 뭐 당연한 거니까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니까 했고. 그래서 뭐 그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MRO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질 것 같은데요. 한국이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미국 쪽에서는 이제 한번 테스트 통과됐으니까 미국의 온갖 지원함들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건 다 맡길 거라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은 뭐 의심할 바가 없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함정들의 어떤 내부 시스템 있는 보안 측면에서 뭐 그렇게 복잡한 게 고도의 어떤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다 맡길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특히 그 하나오션에서 뭐 많이 하시면 좋긴 하죠. 그래서 그거는 뭐 별다른 뭐 생각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다 맡을 것이다. 반대로 이제 일본의 조선사한테는 그 지원하면 안 맡길 것 같아요. 그 이상의 아메리카급 뭐 준 항공모함 사세부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항공모함 정비, 지금 요코스카 구량에 있는 지금 조지 워싱턴의 항공모함 정비를 어떤 원자력 구역을 빼고는 나머지를 인력을 더 받아서 엔지니어들을 받아서 지금도 이제 일부를 받고 있는데 일본 땅에서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더 참여 개입을 시킬 것 같아요. 고성능 이지스함 포함해서 일본에 가 있는 이지스 전투함도 오히려 분업화 시키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고속함은 일본 애들에 맡기고, 나와 있는 배, 대한민국한테는 이제 태평양 함대에 있는 지원함들을 맡겨서 분업화 시키는. 근데 그거는 마치 뭐 일본과 한국의 조선업을 경쟁을 시켜서 할 것 같은, 그렇게들 얘기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분업화 시킬 것 같아요. 미국이 6.25 전쟁 이후, 태평양 전쟁과 6.25 전쟁 이후 조직적으로 일본 자위대를 창설을 시키게 만들고, 10년 단위로 고성능 무기를 단계적으로 줍니다. 뭐 잠수함, 미사일 발사하면 50년대 말, 60년대, 70년대는 이제 헬기 호위함 2대 실을 수 있는 거, 80년대 이지스함을 한번 갖게 할까, 90년대 공고급, 10년 단위로 미국이 그걸 유도하고 주도를 합니다. 일본은 잘 따로 주고 있었고,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그러면서 믿죠. 원자폭탄 두 발 매긴 이후로 내 말 잘 듣는. 그게 틀려요. 미일 관계는. 우리하고는 틀려요. 우리는 모든 게 혼재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일부 사람들은 피해의식도 아직도 있는 것 같고, 어떤 계층이나 뭐 그 성향이, 그래서 일본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일본을 믿죠, 미국이. 그래서 저는 그 조선 관련된 것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좀 분업화 시킬 거로 본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에서 수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전달해 주신다면요? 뭐 최신 소식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원래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뭐 고정 출연한 데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시점이 뭐 취재라기보다는 이제 뭐 면담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캐나다 잠수함이 12쪽 사업인데, 이거는 뭐 밖에서 보시는 것과 달리 그 원팀이라는 거 있어요. 원팀이 좀 구성된 건 아니고 뭐 정식화된 건 아닌데, 그건 방사청이 강요에 의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업체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방사청이 강요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 특정 그 사업부들이 지들이 실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항상 실적에 죽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승진도 해야 되고 자리도 오래 보존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오션의 잠수함 일단 잘 만들잖아요. 그건 다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명박 정부 때 이제 214급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운 게 있었고, 그때 뭐 그걸로 인해서 과정으로 인해서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래도 잠수함은 하나오션이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HD 현대에서도 이제 인정을 이제 어느 일정 부분 인정하니까, 그래야만 자기들도 또 반대급부를 또 뭐 받을 수 있으니까. 캐나다는 뭐 예를 들어서 12척 사업에서 하나오션이 8척을 만들면은 뭐 4척은 HD 현대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대외적으로는 아직 뭐 나온 건 아닌데,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들만의 어떤 얘기가 오가는 게 8척, 8척. 그러나 폴란드 사업은 철저하게 경쟁하자. 워낙 척수가 맥시멈 3척이니까 그거는 뭐 나누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각자 경쟁해서 따가자. 그건 경쟁 상태예요. 그래서 캐나다 사업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캐나다 사업은 저도 뭐 개인적으로 지금 그렇게 내부적으로 합의하는 대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땄으면 좋겠어요. 하나오션이 제일 잘하는 게 이제 잠수함이니까 잘하는 거 수출해야죠. 그걸 부정할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캐나다 사업은 잘 되지 않을까. 한국 잠수함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이제 3가지 종류의 이제 사업을 이제 하나오션, 옛날에 대우 DSM이죠.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뭐 35년 전부터 정확히. 209는 1단계 면허 생산. 말 그대로 이제 독일제, 하데베사죠. 두 번째, 214. 참 시끄러웠어요, 그것도. 지금의 KDDX처럼.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추진기관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이 제대로 정착이 그때 뭐 못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건너뛰어가지고, 뭐 아주 일치월장이 확 건너뛰어서 지금 장보고 3라는 거 3,000톤. 도산 안창호급이 이제 세척이 해군에 인도돼서 잘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우리는 이제 했다고 보는데 이걸 가지고 돌려서 수출 시장을 나가려다 보니까 애매한 거라. 그리고 209 잠수함을 이제 어떻게 했다가 우리가 이제 뭐 면허 생산 아니고 자체 어떻게 똑같이 만들어서 인도네시아 팔았는데 인도네시아가 이제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땡깡도 부렸어요. 우리한테 돈 뭐 제때 안 주고 뭐 후속 사업에. 그게 지금 반대로 얘기하면은 209 사업의 어떤 그 시장이 우리가 나가기에는 어렵지 않나. 인도네시아가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뭔가 이게 좀 불만이 있었다는 거죠. 걔들도 뭐 KFC만큼은 아니지만은 많은 저기도 했죠. 우리 속을 새겼어요. 그래서 하나오션에서 아주 뭐 학을 띈다. 다시 뭐 상대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럼 반대로 봐서는 그 도입한 나라에서 보면은 뭐 불만이 있는 거네. 이게 뭐 완성도라든지 성능이 고성능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뭐 209가 이게 뭐 1200, 1400 뭐 이렇게 시리즈가 있는데 한계가 있죠. 수중 작전 능력도 그렇고 그리고 독일제를 그대로 한국에서 이렇게 딱 해서 준 거니까. 그래서 현재 뭐 인도네시아 해군은 땅숫제라든지 뭐 스콜펜 이런 쪽으로 이제 다 방향을 바꿨어요. 좀 더 고성능으로. 더 이상 우리 거를 이제 거래를 안 하고. 우리도 아예 안 한다. 서로 질리기 시기니까. 공교롭게 좀 안타까운 사고가 인도네시아 해군이 먼저 독일제 두 척을 동형 같은 그 잠수함을 먼저 옛날에 도입했다가 우리한테 오버홀 정비를 시켜봤거든. 맡겨서 가져갔어요. 근데 공교롭게 우연치 않게 한 척이 침몰해서 다 죽었어. 그게 겹친 거예요, 그 과정에. 209 세 척 우리가 만들어서 준 거하고 우리한테 창정비해서 가져간 게 또 한 척이 침몰하고 그게 다 맞물리면서 그 시장이 애매하게 됐어요, 대한민국이. 근데 또 214를 면허 생산했으니까 뭐 1800톤에 대한 기술이 있지 않겠나. 뭐 일부 기술은 이제 확보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우리 수출 버전을 한 2200톤, 300톤을 만드는 게 이제 디자인 설계를 한 건 있죠. 근데 이건 또 팔아본 적이 없고 입증된 게 없잖아요, 수출 시장에서. 어떤 설계도는 존재하지만은. 그래서 그것도 확인이 안 된 거고. 그러면 이제 3,000톤은 팔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 해군이 가져간. 근데 또 그 3,000톤대 시장은 또 나라가 이렇게 좀 많지가 않아요. 있긴 있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직 발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6개. 해당되는 도입국들은 그건 과도한 화력이다 이거지. 미사일 싣고 다니는 게. 그리고 비싸고, 그러니까 운영 유지 관리도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는 해당되는 도입 그러니까 예정국은 좀 그걸 줄여달라.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설계 문제가 이제 뭐 타협을 하고 줄이다 보면은 새로운 이제 시장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 전투기는 이미 이제 FA-50을 통해서 넘어섰는데 이제서부터 시작 아닌가.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이제 캐나다가 등장한 거죠. 뭐 원팀을 해서 8척, 4척을 한다고 하는데 캐나다가 이제 원하는 이제 잠수함을 만들어 주려면은 좀 그것도 어떤 좀 우여곡절이 있지 않을까. 앞으로 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수주를 하면은 아주 뭐 매끄럽게 그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절충 이렇게 해야 되고 조정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이제부터 잠수함 본격적인 수출은 이제부터 시작 아닌가. 그게 첫 사례가 캐나다. 조심스럽게 전망하거나 접근해야 되지. 야, 이게 모든 게 됩니다. 내가 뭐 다 했으니까. 그건 국내 얘기죠. 대한민국 해군을 상대로 했던 거고. 나쁜 사례가 인도네시아가 있었고. 그래서 좀 더 조심스럽게 우리가 좀 지켜보자 하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압박에 맞설 카드로 핵잠수함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핵잠수함 보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정치적으로 이제 학자들 중심으로 자기들의 입지, 나중에 정계 진출, 아니면 관직, 장관 자리, 뭐 차관 자리 노리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과도하게. 제 주변에도 있는데, 진짜 지긋지긋해요, 핵잠수함. 왜냐면은, 디펜스 타임즈에서는 당장은, 근데 물론 해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제적으로는, 방사청도, 그 해당 부서는. 장보고 3의 배치 1, 이제 끝났죠. 지금 배치 2가 이제 조만간 다 배가 나옵니다. 세 척인데. 그러면 배치 3, 이게 9척 사업이니까, 333으로 나눠지니까 거기까지는 재래식 추진기간으로 이제 보고 있죠. 재래식 추진기간 3,000톤, 그러니까 3,000톤, 뭐 3,400톤, 뭐 3,800톤 이렇게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 333이. 그럼 사실상 만재배설하고 4,000톤이 넘어가겠죠. 뭐 배치 2부터는. 그럼 이제 한반도 해역, 서해안은 뭐 209 같은 214가 작전을 하면은 이 동해안에서 이 9척이 이제 주력이 이제 작전을 하면은 충분히 북한에 지금 잠수함이 멈춰 있는 뭐 핵잠수함이라는데 뭐 아직 그건 뭐 SSB고. 너무 과도하게도 얘기하고 자기들 입지에 따라서 뭐 정치 관련돼서 뭐 정계 진출하려고 할게 뭐 안보 분야에서 과도하게 얘기하시는데 지금의 그 장보고 3 배치 1, 2, 3 가지고 당장 급한 대로 추적 감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수중 물속에 들어가서 견디고 하는 게 핵잠수함 그 SSBN이 아니 SSN 뭐 훗날 얘기가 되지 않을까 하긴 할 건데 우리가 인생을 지금 뭐 최근에 이렇게 시간이 흘러오듯이 뭐 35년 저 지났다고 하지만은 뭐 그 정도의 시간이 뭐 최소한 한 20년 지나야 되지 않을까. 당장 미국에서 그걸 허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물려 있잖아요.
핵무기, 핵탄두를 갖고 있는 나라에 딱 비례해 보면은 그 중에서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은 핵잠수함 없습니다. 핵무기는 있는데 반면에 이제 인도는 가졌죠. 어떻게 했어? 러시아 기술을 어떻게 비공식으로 받아가지고 이것도 이제 인도거든요. 그다음에 오커스, 호주. 이게 너무 이제 먼저 미국의 바이든 정부 때 너무 이제 포장지를 많이 해서 그렇게 던져놓으면 중국이 이제 쫄 줄 알고. 근데 실제로 그게 배가 잠수함이 나오려면 뭐 가동되려면 뭐 2050년 어느 날. 되게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호주 국방부나 해군에서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다. 당장 전쟁이 이렇게 남중국 이렇게 날 수 있는데 그 대응 전력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콜린스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급한 대로 재래식 잠수함은 빨리 사자. 저건 먼 훗날 얘기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는 거죠. 한국도. 지금의 사업에 충실해야지 뭐 건너뛰어가지고 어떤 분들 뭐 제가 아는 분들은 자꾸 뭐 그걸 부채질해서 자기 어떤 주장에 관철을 내가 이게 말이 맞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인정받거나 아니면 뒤로 뭔가 자기 진출하려고 하는 그 용도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건 이제 핵잠수함, 핵추진 원자력 추진 잠수함 얘기했죠. 뭐 핵탄두 얘기했잖아요. 그랬다가 좀 더 심하게 욕심에 얘기했다가 어떤 분 지금 공격받고 있잖아. 혼자 말 너무 과도하게 해서 학자 박사님이에요. 유명. 그러니까 기사에 다 나왔어요. 그렇게 부작용이 나잖아요. 뭐 과도한 거지 지금. 기껏해야 미국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전술핵 무기를 한반도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할까? 뭐 괌을 중심으로 그 정도인데 현실은. 그래서 대한민국의 원자력 추진 SSN은 언젠가는 하겠지만은 지금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 전투기 엔진, 국산 엔진이 나오듯이 뭐 2040년에서 50년 사이에 뭔가 구체화되지 않을까. 지금은 아니라는. 그래서 좀 길게 봐야 된다는 얘기야. 하지 말자가 아니라 좀 길게 봐야 되고 그 전에 어떤 동해안 북한 잠수함 추적과 그 수역 관리, 해역 관리는 장보고 배치 3까지 그거만 일단 급한 대로 만들어놓고 배치하면은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좀 준비를 하는 걸 좀 길게 롱텀으로 좀 생각하자. 그리고 미국도 안보 환경이 또 바뀌는 그 미래 그 시점에 가서 또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인도 사례도 했었지만은 봐야 돼요.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성사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지스함 사업 선정 미뤄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판단하잖아요. 특정 업체가 그걸 먹으려고 지금 엎어치려고 지금 유력한 정치인을 동원해서 소위 방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군의 전력이 가든 말든 레이더 중심의 기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성숙돼서 이게 완성되든 말든 오로지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야만 자기 월급쟁이 임원들이 살아남으니까 안 그러면 그걸 어쨌든 간에 뭐 해군 전력 생각해서 그걸 잘 만들 수 있는 업체한테 뺏기면 자기들 다 뭐가지 날라가니까 개인 그 생각이잖아요. 개인의 어떤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좀 저렇게 정치인한테 가서 그거를 얘기하고 읍소하고 정지시켜 주세요. 시간을 벌어야 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시간 벌기죠. 그러면은 자꾸 이제 배는 그 건조 착수해야 되는데 지연되고 해당되는 이제 그 사업의 협력업체들은 이제 다 이제 뭐 딴 일을 해야 되고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특정 업체가 그렇게 하는 거는 내가 알겠고 이해는 하겠는데 왜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게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 국면 전환이 있을 거예요. 이거 가지고 KDDX 가지고 해군 전력은 뭐 이것만 믿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다음 기회에 이제 뭐 말씀드릴 좀 이제 나도 말씀대로 뭐 불과 이제 하루 정도 지났기 때문에 저도 생각 이제 하는 걸 이제 펼칠 수 있는 이제 생각이 있는데 하도 이게 지금 속색이는 사업이니까 그리고 특정 업체가 너무 좀 심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글쎄 뭐 그거 버티기 위해서 그 임원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월급 받고 살기 위해서 너무 이제 심하다 그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중국의 해상력 증가가 한국 조선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뉴스를 접했을 때 단기적으로 직접적으로 무슨 이익이 오지? MRO는 이제 그거는 이제 들어가는 것 같고 제대로 이제 지원함이라도 뭐 작은 게 아니라 큰 것들이고 뭐 어떤 되게 커요. 뭐 탄약 보급함부터 시작해서. 그거는 이제 별도의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하나오션 중심으로 잘 할 것 같고 그거는 뭐 저도 이제 믿고 있는데 반면에 나머지 뭐 미 해군에서 뭐 우리한테 뭐를 만들어 달라? 우리 조선소에서? 난 그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잘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특정 업체에 수상전투함 만드는 특정 업체의 그 인력들이 지금 존재를 많이 하는데 그 인력들을 지금 빼가서 빌려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본토에 있는 조선소에서 야 빨리 와가지고 이제 자기네 그 기술진들하고 그 건조하는 수상전투함 같이 묶어가지고 뭐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하든지 묶어서 빨리 만들게 하겠다. 동시에 배를 건조로 동시에 만들게 하겠다. 그러면 그 대상이 뭐겠어요? 대상은 사람들 잘 얘기 안 하는데 뭐 툭하면 그냥 이지스함 하는데 이지스함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밀리터리계에서는 아시는데 다들 중국에 이제 뭐 052D 그러니까 055는 이제 큰 거고 중국의 이지스함인데 055는 큰 거고 052D형 좀 더 이렇게 축소한 그거를 앞으로 대량 생산해야 된다.
미국을 완전히 쫓아내기 위해서. 그러면 좀 미국도 또 거기에 맞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착수를 이제 했다가 지금 멈춰있는 컨스텔레이션, 그 호이압. 30척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작부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게 흔하게 얘기하는 조선소 문제, 뭐 인력 문제, 뭐 기술력 문제. 그래서 그게 지금 막 버무려져 갖고 혼란이 와서 실제 미국의 최종 답을 이제 답안지, 단어를 내는 곳이 이제 그 생각이 저는 이제 제가 보는 거는 관점은 컨스텔레이션급의 30척을 일사천리로 만들고 싶어 하나 보다. 지금 이거 처음부터 출발부터 잘못됐으니까. 그러려면은 대한민국에 50명 되는 엔지니어들을 뺏어와야 되겠다. 두 번째, 일본에도 23 잘 만들지. 거기 또 기술진을 뺏어와서 조선소를 뭐 최소 두 군데를 해서 단기적에 뭐 5척을 빨리 만든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디서 유추할 수 있냐면은 기존의 신문기사, 물론 다들 자기 관심 가는 것만 보지만 밀리터리 쪽도 저는 뭐 그래서 그런지 그거 보이더라고요. 최근에 HD 현대에서 미국의 23을 동시에 5척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근데 그게 뭐 울산에서 만든다는 얘기는 아닌 거고 가서 미국의 지금 차세대 호이야. 개념상으로는 이제 뭐 축소대 23이니까 그거 역시 알레이버크 하여튼 그런 개념의 어떤 작은 거니까 미사일 발사기 좀 발사기 숫자도 줄어들어 있고. 그래서 그거를 빨리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역시 일본과 한국에 있다.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그래 그 뺏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KDDX 뭐 얘기하는데 참 심하다. 미국이 생각하는 건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하고 협력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와중에 특정 업체에 몇몇 임원들이 월급쟁이 사장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왜냐면은 그 회사가 HD 현대로 이제 매입을 이제 갈래다가 유럽이 EU에서 반대해서 이게 그게 됐으면 참 이게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안 생겼어요. 항상 그렇잖아요. 대한항공 그 합병할 때 그 문제처럼 아시아나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됐어요. 뭐 지금 뭐 잘 나가는 업체에서 이렇게 잡은 거지. 야 데려가시고 내가 먹어야 되겠어. 그래서 지금 업체 이름이 이제 나왔잖아요. 됐죠. 근데 거기에 소속된 이제 기존 사람들 있잖아요. 운영하는 이제 뭐 간부들. 물론 이제 뭐 해군에서 데려오는 고문들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새로운 회장과 부회장한테 뭔가 보여야 되잖아.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내재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말기도 그 사람들은 죽기 살기죠. 해당되는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이제 막 페이되는 거. 보여줘야 되는 거. 조직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씨 해군 뭐 천천히 가져가라 그래. 우리가 다 만들 거야. 이거 다 사업 경쟁해가지고 다 가져올 거야. 단순하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자기들만의 생각, 자기들만의 세상, 자기들만의 인생. 관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게 다시 시끄러지고, 그걸 결국에는 과격한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한 거죠. 과격한 국회의원. 뭐, 예를 들어 심하게 얘기했을 때 국회의원한테 얘기하면 다 쫄거든. 일단은 나머지 사람들은 쫄아버리거든. 그러면 일단 정지가 되잖아. 업체에서는 이제 시간 벌기에 이제 숨을 쉬어야 되니까 또 방안도 생각해야 되고, 만약에 이걸 경쟁 체제로 가면은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뭐 그런 방안도 마련해야 되니까. 그런 용도로 지금 한 것 같습니다. 던져본 것 같아요. 그래서 껍데기만 보면은 뭐 그냥 이거 어떻게 해 그러겠지만 내부에는 이제 그런 게 항상 이 국방 획득 사업이 항상 그런 싸움들 뭐 자기만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다가 어떻게 흘러왔어요. 어떻게 뭐 다 전차도 만들고 뭐 전투 어떻게 보면 그 와중에 그 논란들이 각 사업마다 다 있었거든. 그러니까 순탄하게 간 적은 없고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순탄하게 국방 획득 무기 획득 사업에 순탄하게 간 거는 그 독재 시절 때 야 그냥 만들어 그 시절이 있었어. 그러니까 막 가는 거 막 그냥.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민주화되면서 다 따져보니까 뭐 제대로 된 사업이 없죠. 예를 들어서 아파치 가디언 지금 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른이었을 때. 원래는 육군에서는 1990년대 중반에 확보를 이제 사오려고 했는데 그게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얽혀가지고 그 시절에도 90년대이고 아파치 A형에 사겠습니다 했다가 안 되니까 D형으로 넘어가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개량형 나오잖아. 자동차처럼. D형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2013년도에 2형. 그러니까 3세대 아파치, 이거. 그러니까 1세대를 살려고 했다가, 결국에 나중에 3세대 아파치. 물건은 더 좋은 거지. 근데 그 사이에 90년대부터 2015년, 16년대 아파치가 된 들어왔으니까, 그 사이에 이 주한미군의 아파치가 있었으니까, 이게 된 거야. 그러니까 바로 안 들어도 됐어. 근데 만약에 주한미군이 없고, 주한미군 아파치가 없었으면은, 만약에 탱크전을 이제 하면은 이제 공격하기가 전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이 있었으니까, 주한미군의 전력이 있었으니까 이게 천천히 산 거지. 이상한 부작용. 결국에 세대를 건너뛰는 뭐 최신형을 샀다. 근데 그것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진행하면서 공격핵이 필요 없다 해서 지금 추가로 사는 것도 지금 정지됐잖아요. 완전히 뭐 말소되거나 사라진 건 아니고 정지돼버린.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는 거야. 다 정지시켜요. 뭔가 문제 있으면 정지시켜놔. 그 시간은 또 흘러가고. KDDX도 일단 올해는 그냥 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겠지만은 모르겠어요. 그게 제대로 나올지 시간에 뭐 이게 이미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필요한 시기에 이 물건이 나올지 더 늦어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 게 있습니다. 이걸 또 뒤집어야죠. 이렇게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데 아예 사업을 죽이든지 아예 사업을 죽여버립시다. 다 먹지 말라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나는 이쪽 편이야 너는 이쪽 편 이런다면 아예 사업을 죽여버리면 되지. 너 다 먹지 마.
그거 따로 새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좀 과격하게 말씀드린 거. 속상해서. 하나오션이 원리 실화호의 MRO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MRO 자체는 대단히 성공적이라고 평가드릴 수 있고, 제가 이제 하나오션의 유튜브에서 봤는데 같은 배가 위령선에서 3배로 바뀌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이제 일단 겉모습만 봐도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속에 대한 개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많았다고 하고요. 요 과정에서 속에 있는 뭐 간단한 청소부터 해가지고 없어진 철판 같은 거 구부리고 이런 것들의 작업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고 훌륭하게 수행한 것은 물론 도면이 없는데 부품이 빠진 것들이 몇 개 있었다고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 해군한테 우리가 역사 얘기를 해가지고 붙여줄 테니까 돈을 더 내라. 그래서 MRO 과정 중에서 추가 계약을 따내는 이런 성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MRO 능력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이제 함정 MRO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아마 이제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의 MRO 사업을 많이 맡길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MRO 사업이라는 건 사실 해군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제 깡깡이부터 시작합니다. 깡깡이가 뭐냐? 배 바닥에 보면 따개비나 이런 것들이 굴 같은 게 붙어 있는데 그거를 쳐가지고 없애고, 정말 노동지작적인 게 MRO고, 이 MRO라는 게 그래서 조립이나 이런 것보다 원래는 인력 지박적 산업이에요. 비행기 MRO 같은 경우에는 뭐 카자흐스탄에서 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 조선업이 지금 조선주가 다시 상승하고 있지만 현장에 가보면 조선 인력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한계를 좀 극복하고, 또한 MRO에 대해서 채산성이 좀 낮기 때문에 MRO 이후, 그러니까 함정을 어떻게 수출할 것인가, 그 다음에 MRO 중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 MRO가 뭐가 있냐면, 남이 만든 배를 MRO 하는 것보다 우리가 군함을 수출한 다음에 그 군함을 다시 MRO 하면 부품도 우리 걸로 바꾸고 이제 외국에서 수입을 안 해도 이제 다 자체적으로 수리가 가능하면, 이렇게 되면 채산성이 높아지고 이익률이 높아져요.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캐나다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잠수함 수출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전달해 주신다면요? 현재에서 취재한 결과 일단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가 어렵냐면 트럼프 행정부와 캐나다 정부가 급격하게 사이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캐나다는 나토, 그러니까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하자, 그래서 나토 국가의 협력을 강화하는 분위기가 있고, 요 과정에서 이제 독일 해군의 212CD라는 차세대 잠수함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 오른쪽 위에 있는 게 212CD, 밑에 있는 게 장보고 3인데, 사실 독일은 우리나라 잠수함이 기술을 배운 기술 원조 맛집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원조 맛집의 벤치마킹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212CD 잠수함의 성능이 굉장히 강력한 편입니다. 뭐가 있냐면, 제가 앞서 1부, 2부에서 전투기 스텔스, 레이더에 안 잡힌 게 중요하다 했는데, 잠수함은 소나, 음파가 잘 반사되지 않거나 음파에 조용한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요 기술에서 사실 독일이 한국보다는 좀 더 앞서 있고, 특히 212CD 같은 경우에는 신개념 스텔스 설계를 도입해가지고 영국의 강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212CD 같은 경우에는 SLBM을 발사할 수 없어요. SLBM이 이제 약간 그 나라의 독침 전력이라 할 수 있는, 언제 어디서나 기습을 할 수 있고, 잠수함이 잠수를 한 상태에서 발사할 수 있으니까 언제 발사하는지 모르는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나, 문제는 캐나다가 이런 SLBM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아요. 캐나다의 핵심은 러시아 잠수함들을 어떻게 추적하거나 아니면 자국 영해를 보호하는 방어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원래 우리 장보고3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한계가 있고, 요것 때문에 지금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MOU를 맺어서 원팀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 그래서 오래된 이야기도 한 것 같지만 드래곤볼에서 악당과 싸우기 위해서 주인공 친구들이 막 힘을 합치는 상태,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좀 생각보다 이야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큰 위협은 이란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탄도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서로 이제 쏘고 이제 방어하고 이런 걸 했는데, 그걸 보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정확히 말하면 이란의 핵심 시설들을 기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는데, 여기에 딱 맞는 것이 우리 장보고3입니다. 왜냐하면 장보고3가 북한의 핵심 시설을 기습 공격할 수 있는 SLBM을 갖췄기 때문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오션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전혀 대답을 할 수 없다고, 해드릴 수 없다고 해가지고 한국에선 정보를 얻지 못했고, 해외 전문가들한테 좀 자문을 구해본 결과,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는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장보고3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SLBM이 필요한 것도 사우디아라비아가 맞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좀 기대를 걸어볼까?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무기 도입이나 구매를 할 때 엠바고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 어디에서 뭐가 팔리는지 말하지 말라. 그래서 저도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이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는데 아마 해외에서 예측하기로는 그래도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잠수함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대체로 10개국에서 11개국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독자적인 잠수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한국은 원래 잠수함 기술이 전혀 없었다가 이제 독일로부터 209급 잠수함을 이제 인수하고 이제 건조하는 과정에서 기술력을 쌓아서 이제는 독일과 그 대등하거나 경쟁할 수 있는 경쟁자의 이제 위치로 올라왔지만, 그래도 잠수함 국가 기술로는 이제 5위. 러시아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디젤 잠수함을 이제는 잘 만들지 않기 때문에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한국,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의 디젤 잠수함과 우리 장보고실 잠수함을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좀 기술이 더 높지 않나. 하지만 유럽이 아직도 최신 기술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터키가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하게 방위사업을 발전하고 있어요. 터키도 독일로부터 214급 잠수함에 대해서 면허 생산을 한 다음에 독자 IP를 가진 신형 2,500톤 잠수함을 현재 건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터키가 치고 올라가는 방위사업의 그 국제 방위사업의 시장에서 어떻게 한국이 우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터키는 그래도 우리보다 10년 이상 뒤쳐졌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과 한국의 잠수함 기술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일단 잠수함 자체는 북한이 한국보다 훨씬 많아요. 50척 이상인데 대부분이 구형 잠수함이고 2차 세계대전 때 설계가 있어요. 지금 현재 오른쪽 그림의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어떤 밀리터리 매니아 분이 북한의 그 김군옥 영함이라고 하는 순항미사일 잠수함과 우리 장고스리 잠수함 비교한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여기 보면 아래랑 위랑 굉장히 다른 게 일단 아래가 굉장히 길죠. 이 긴 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김구옥 영왕 같은 경우에는 옛날 로미오급 잠수함 설계를 2차 세계 때 쓴 잠수함 설계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서 동체를 늘리는 게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잠수함은 원통, 그러니까 뭐 빨대? 이렇게 원통으로 빨대는 이제 보온병 이렇게 생겼는데, 요 직경을 늘리는 거는 새로 이제 장비를 만들 때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서 길이를 늘렸는데, 잠수함이 길이가 늘어지면 아래 위로 양옆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짧을수록 더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 요게 대한 최적의 비율이 있어요. 그거를 만족하지 못한 게 일단 첫 번째고, 설계 같은 경우에도 무게 중심을 잡으려면 이제 정밀한 설계가 필요한데 이걸 하지 못해가지고, 아마 김군옥 영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로미오급 잠수함 설계를 좀 변경하다 보니 미사일은 탑재할 수 있지만 어뢰 탑재 공간이 아예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안 내부 공간에 크게 문제가 있는 함선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북한 잠수함과 한국 잠수함의 숫자는 북한이 많지만 북한 잠수함과 한국 잠수함의 기술은 50년 이상 거의 멀어졌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구형 잠수함이라 해도 신형 잠수함처럼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 게 숫자가 많고, 아무리 잠수함이 구형이면 시끄럽고 잘 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찾는 데 있는 수상함보다 훨씬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북한의 SABM이라든가 수상미사일을 잠수함을 쏘는 것 자체는 큰 위협이고, 여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트럼프 압박에 맞설 카드로 핵잠수함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핵잠수함 보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트럼프의 압박에 대응하는 카드로 핵잠수함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이 비유를 좀 쉽게 하자면, 여자친구랑 사이가 안 좋은데 내가 여자친구한테 돈 빌려서 차를 사겠다고 하면 여자친구가 허락을 해주겠어요? 약간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신중하게 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 게, 핵잠수함이 트럼프가 해준다 해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물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도 줄이고 싶고, 미국 군대나 이런 거에 대해 자기 나라를 위해서는 돈을 쓰고 싶어 하니까 외국 군대를 위해서 돈을 쓰기 싫다, 우리는 간섭하지 않을 거다, 이런 외교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한국은 스스로 지켜, 대신에 핵잠수함 만들게 해줄게, 이렇게 허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트럼프가 지금까지 주변국에 한 것들은 네가 지금까지 미국 덕분에 국방비를 덜 냈으니까 더 내, 그리고 그러면서 미국 무기 더 사. 나라들은 지금 트럼프 정책이 비판받고 있는 이유가 이런 거래가 아니라 압박을 하고 있는 거라서 트럼프랑 협의를 잘해서 이제 핵잠수함 기술 허락을 받을 수 있겠다. 저는 이 생각이 진짜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 있으면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2기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딜을 한 적이 없어요. 게다가 트럼프 전에 핵잠수함 제작이라든가 이런 게 허락이 된 유일한 사례,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른쪽 스크린샷은 더 가디언에 보도된 걸 제가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캡처한 건데, 지금 오커스라 해가지고 호주한테 영국과 미국이 공동 개발한 핵잠수함을 공급하기로 계약이 돼 있는데, 이 계약이 뭐 한 2040년, 50년, 50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 지금부터 20년 걸린다. 이런 식으로 인도가 지원되고 있고, 호주도 이게 받을 수 있을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는 것도 어렵고, 건조를 해서 주는 것도 여러 가지 장벽이 있어서, 이게 쉽게 이야기할 게 아닌데, 너무들 편하게도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핵잠수함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과 딜을 하면 미국한테 무엇을 받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걸 받쳐줄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뭐, 지금 제가 PT에서는 뭐, 섬이라도 하나 떼줘야 된다. 뭐, 덴마크가 지금 그린란드 관련해서 영토 분쟁을 미국과 갖고 있는데, 나토 국가끼리 영토 분쟁이라는 것도 일단 말이 안 되지만, 그래서 무슨, 어제는 트럼프가 군사작전이 옵션도 고려하고 있다 해서 지금 사람들이 다 어이가 없어하고 있거든요. 핵잠수함을 얻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얼마를 부를지, 그리고 부르는 대신에 우리 어떤 이익을 가져갈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 없이 이렇게 이야기한 건 너무 성급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핵잠수함에 대한 논의를 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엔진이 원자로를 갖춘 잠수함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효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핵잠수함은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재래식 무기를 갖추면 이게 효율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아무리 큰 핵잠수함이라 해도 탄도미사일이나 SABM을 10개에서 12개 요 정도 갖추는데, 요 정도는 F-15K 전투기 한 대에서 두 대가 폭격할 수 있는 양에 불과하기 때문이거든요. 기습 공격을 하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핵무기 보유가 필요한데, 원자력 잠수함만 가지고 이제 핵무기는 안 가지겠다 하면 사실 믿을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얘는 핵무기를 가지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지금 장난을 치고 있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쉽게 보유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언제든 나서면 핵무장이 가능하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만드는 것 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만들고 나서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 핵무장을 도와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도와줄 거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아무도 없냐면, 국제정세는 아주 냉철하고 자기 이익이 맞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포함해서 우리나라 외의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한국이 핵무기를 가져가지고 북한과의 핵 균형을 이루는 것보다 지금 상황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루어진 거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냉철한 국제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핵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외 국제사회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방위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수출이 불가능해지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다 제치고 이제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들어야 된다, 허락을 받아도 그 돈은 다 우리 세금 그리고 국방비로 내야 되기 때문에, 항공모함 건조라든가 우리 차세대 전투기 사업, 차세대 전차 사업, 이런 것들이 다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핵잠수함이 있다면 북한에 어느 정도의 위협이 되는 걸까요? 핵잠수함이 있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위협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핵심은 앞서 보여드린 김군옥 영웅함 같이 핵미사일이라든가 전략핵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는 잠수함을 우리 핵잠수함이 계속 추적할 수 있고, 그 임무를 한국이 한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한국의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 그래서 연속 자항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런 임무에 대해서 잘 하지 못하는데, 지금 미국이 한미동맹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핵잠수함이 북한의 항구를 감시하거나 이런 임무를 하고 있어요. 요거를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할 수 있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 위협이 될 수 있지만, 핵심은 핵잠수함은 공격 무기가 돼야 되지 방어용으로는 너무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핵무기 없는 핵잠수함은 수상함보다 비싼데 10배 비싼데 화력은 동일하다, 제가 PT 했었는데 이게 과장된 게 아니고, 핵무기를 탑재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이렇게 핵잠수함을 만들어야지 핵잠수함이 수십조 원 가격을 감당하거나 아니면 납득할 수 있는 이렇게 성능이 됩니다. 한국조선소의 미 해군 군함 MRO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당연하고는 보고 있죠. 그것도 못하면 바보지. 상대를 안 하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다고 이제 봤기 때문에 맡긴 거고, 그거를 이제 우리 반대로 이제 업체에서는 방사청이나 항상 홍보, 그거를 이제 과대 포장하죠. 당연히 주고받고 하는 건데, 그거를 상식적으로 이제 의뢰를 받고 돈 받고 해줘서 제때 시기에 맞게 약간의 중간에 차질이 있어도 딜리버리 전달한 건데,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거는 K방사 수출하고 연관이 없어요. 경쟁사인 하나오션의 경쟁사인 HD 현대중공업은 그거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못하면 그게 뭐 조선업체냐 방산업체냐 하세요. 이제 이런 식이거든. 그 과대평가됐다. 그냥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저도 거의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조선 업체의 기술이 그런 게 기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10만 톤짜리를 해서 뭐 수출도 하고 중국을 제낄 수 있다는 게 미래 점유율이 다시 높아진다. 우리가 탑이 될 수 있다. 기반이 상식적으로 잘 갖고 있으니까 MRO는 우습게 그냥 금방 딱 해서 뚝딱 그게 뭐 과대포장해서 나 이거 했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속보이는 제가 이제 밀리터리 분야에 있다 보니까 너무 속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뉴스들은 이제 일단 제껴버리죠. 안 봐요. 안 읽어요. 뭐 당연한 거니까.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니까 했고. 그래서 뭐 그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MRO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질 것 같은데요. 한국이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미국 쪽에서는 이제 한번 테스트 통과됐으니까 미국의 온갖 지원함들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건 다 맡길 거라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은 뭐 의심할 바가 없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함정들의 어떤 내부 시스템 있는 보안 측면에서 뭐 그렇게 복잡한 게 고도의 어떤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다 맡길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특히 그 하나오션에서 뭐 많이 하시면 좋긴 하죠. 그래서 그거는 뭐 별다른 뭐 생각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다 맡을 것이다. 반대로 이제 일본의 조선사한테는 그 지원하면 안 맡길 것 같아요. 그 이상의 아메리카급 뭐 준 항공모함, 사세부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항공모함 정비, 지금 요코스카 구량에 있는 지금 조지 워싱턴의 항공모함 정비를 어떤 원자로 구역을 빼고는 나머지를 인력을 더 받아서 엔지니어들을 받아서 지금도 이제 일부를 받고 있는데 일본 땅에서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더 참여, 개입을 시킬 것 같아요. 고속항, 이지스함 포함해서 일본에 가 있는 이지스 전투함도. 오히려 분업화시키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고속함은 일본한테 맡기고, 나와 있는 배, 대한민국한테는 이제 태평양 함대에 있는 지원함들을 맡겨서 분업화시키는. 근데 그거는 마치 뭐 일본과 한국의 조선업을 경쟁을 시켜서 할 것 같은, 그렇게들 얘기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분업화시킬 것 같아요. 미국이 6.25 전쟁 이후, 태평양 전쟁과 6.25 전쟁 이후 조직적으로 일본 자위대를 창설을 시키게 만들고, 10년 단위로 고성능 무기를 단계적으로 줍니다. 뭐 잠수함, 미사일 발사하면 50년대 말, 60년대, 70년대는 이제 헬기 호위함 2대 실 수 있는 거, 80년대 이지스함을 한번 갖게 할까, 90년대 공고급, 10년 단위로 미국이 그걸 유도하고 주도를 합니다. 일본은 잘 따라주고 있었고,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그러면서 믿죠. 원자폭탄 두 발 매긴 이후로 내 말 잘 듣는. 그게 틀려요. 미일 관계는. 우리하고는 틀려요. 우리는 모든 게 혼재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일부 사람들은 피해의식도 아직도 있는 것 같고, 어떤 계층이나 뭐 그 성향이, 그래서 일부랑은 틀려요. 그래서 일본을 믿죠, 미국이. 그래서 저는 그 조선 관련된 것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좀 불합화 시킬 거로 본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에서 수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전달해 주신다면요? 뭐 최신 소식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원래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뭐 고정 출연하는 데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시점이 뭐 취재라기보다는 이제 뭐 면담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캐나다 잠수함이 12쪽 사업인데 이거는 뭐 밖에서 보시는 것과 달리 그 원팀이라는 거 있어요. 원팀이 좀 구성된 건 아니고 뭐 정식화된 건 아닌데 그건 방사청이 강요에 의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업체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방사청이 강요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 특정 그 사업부들이. 지들이 실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항상 실적에 죽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승진도 해야 되고 자리도 오래 보존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오션이 잠수함 일단 잘 만들잖아요. 그건 다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명박 정부 때 이제 214급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운 게 있었고 그때 뭐 그걸로 인해서 과정으로 인해서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래도 잠수함은 하나오션이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HD 현대에서도 이제 인정을 이제 어느 일정 부분 인정하니까 그래야만 자기들도 또 반대급부를 또 뭐 받을 수 있으니까. 캐나다는 뭐 예를 들어서 12척 사업에서 하나오션이 8척을 만들면은 뭐 4척은 HD 현대에서 하는 거. 그렇게 지금 대외적으로는 아직 뭐 나온 건 아닌데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들만의 어떤 얘기가 오가는 게 8척, 8척. 그러나 폴란드 사업은 철저하게 경쟁하자. 워낙 척수가 맥시멈 3척이니까 그거는 뭐 나누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각자 경쟁해서 따가자. 그건 경쟁 상태예요. 그래서 캐나다 사업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캐나다 사업은 저도 뭐 개인적으로 지금 그렇게 내부적으로 합의하는 대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땄으면 좋겠어요. 하나오션이 제일 잘하는 게 이제 잠수함이니까 잘하는 거 수출해야죠. 그걸 부정할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캐나다 사업은 잘 되지 않을까. 한국 잠수함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이제 3가지 종류의 이제 사업을 이제 하나오션 옛날에 대우 DSM이죠.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뭐 35년 전부터 정확히 209는 1단계 면허 생산 말 그대로 이제 독일제 하데베제 하데베사죠. 두 번째 214 참 시끄러웠어요. 그것도 지금의 KDDX처럼. 그다음에 새로운 이제 추진기관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이 제대로 정착이 그때 뭐 못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건너뛰어가지고 뭐 아주 그냥 일치월장이 확 건너뛰어서 지금 장보고 3라는 거 3,000톤 도산 안창호급이 이제 세척이 해군에 인도돼서 잘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우리는 이제 했다고 보는데 이걸 가지고 돌려서 수출 시장을 나가려다 보니까 애매한 거라. 그리고 209 잠수함을 이제 어떻게 했다가 우리가 이제 뭐 명예생산 아니고 자체 어떻게 똑같이 만들어서 인도네시아 팔았는데 인도네시아가 이제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땡깡도 부렸어요. 우리한테 돈 뭐 제때 안 주고 뭐 후속 사업에. 그게 지금 반대로 얘기하면은 209 사업의 어떤 그 시장이 우리가 나가기에는 어렵지 않나. 인도네시아가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뭔가 이게 좀 불만이 있었다는 거죠. 걔들도 뭐 KFC만큼은 아니지만은 많은 저기도 했죠. 우리 속을 새겼어요 그래서 하나오션에서 아주 뭐 학을 띈다. 다시 뭐 상대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럼 반대로 봐서는 그 도입한 나라에서 보면은 뭐 불만이 있는 거라. 이게 뭐 완성도라든지 성능이 고성능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뭐 209가 이게 뭐 1200, 1400 뭐 이렇게 시리즈가 있는데 한계가 있죠. 수중 작전 능력도 그렇고 그리고 독일제를 그대로 한국에서 이렇게 딱 해서 준 거니까. 그래서 현재 뭐 인도네시아 해군은 프랑스제라든지 뭐 스콜펜 이런 쪽으로 이제 다 방향을 바꿨어요. 좀 더 고성능으로. 더 이상 우리 거를 이제 거래를 안 하고 우리도 아예 안 한다. 서로 질리기 시기니까. 공교롭게 좀 안타까운 사고가 인도네시아 해군이 먼저 독일제 두 척을 동형 같은 그 잠수함을 완전 옛날에 도입했다가 우리한테 오버홀 정비를 시켜봤거든. 맡겨서 가져갔어요. 근데 공교롭게 우연치 않게 한 척이 침몰해서 다 죽었어. 그게 겹친 거예요, 그 과정에. 209 세척 우리가 만들어서 준 거하고 우리한테 창정비에서 가져간 게 또 한 척이 침몰하고 그게 다 맞물리면서 그 시장이 애매하게 됐어요, 대한민국이. 근데 또 214를 면허 생산했으니까 뭐 1800톤에 대한 기술이 있지 않겠나. 뭐 일부 기술은 이제 확보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우리 수출 버전을 한 2200톤, 300톤을 만드는 게 이제 디자인 설계를 한 거는 있죠. 근데 이건 또 팔아본 적이 없고 입증된 게 없잖아요, 수출 시장에서. 어떤 설계도는 존재하지만은. 그래서 그것도 확인이 안 된 거고. 그러면 이제 3,000톤은 팔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 해군이 가져간. 근데 또 그 3,000톤대 시장은 또 나라가 좀 많지가 않아요. 있긴 있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직 발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6개. 해당되는 도입국들은 그건 과도한 화력이다 이거지. 미사일 싣고 다니는 게. 그리고 비싸고, 그러니까 운영유지 관리도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는 해당되는 도입 예정국은 좀 그걸 줄여달라.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설계 문제가 이제 뭐 타협을 하고 줄이다 보면은 새로운 이제 시장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 전투기는 이미 이제 FA50을 통해서 넘어섰는데 이제서부터 시작 아닌가.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이제 캐나다가 등장한 거죠. 뭐 원팀을 해서 8척, 4척을 한다고 하는데 캐나다가 이제 원하는 이제 잠수함을 만들어 주려면은 좀 그것도 어떤 좀 우여곡절이 있지 않을까. 앞으로 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수주를 하면은 아주 뭐 매끄럽게 그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절충 이렇게 해야 되고 조정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이제부터 잠수함 본격적인 수출은 이제부터 시작 아닌가. 그게 첫 사례가 캐나다. 조심스럽게 전망하거나 접근해야 되지. 야, 이게 모든 게 됩니다. 내가 뭐 다 했으니까. 그건 국내 얘기죠. 대한민국 해군을 상대로 했던 거고. 나쁜 사례가 인도네시아가 있었고. 그래서 좀 더 조심스럽게 우리가 좀 지켜보자 하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압박에 맞설 카드로 핵잠수함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핵잠수함 보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정치적으로 이제 학자들 중심으로 자기들의 입지, 나중에 정계 진출, 아니면 관직, 장관 자리, 뭐 차관 자리 노리고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과도하게. 뭐 제 주변에도 있는데, 진짜 지긋지긋해요, 핵잠수함. 왜냐면은, 디펜스 타임즈에서는 당장은, 근데 물론 해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제적으로는, 방사청도, 그 해당 부서는. 장보고 3의 배치 1, 이제 끝났죠. 지금 배치 2가 이제 조만간 다 배가 나옵니다. 세 척인데. 그러면 배치 3, 이게 9척 사업이니까, 333으로 나눠지니까 거기까지는 재래식 추진기 아니라 이제 보고 있죠. 재래식 추진기가 한 3,000톤, 그러니까 3,000톤, 뭐 3,400톤, 뭐 3,800톤 이렇게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 333이. 그럼 사실상 만재배설하면 4,000톤이 넘어가겠죠. 뭐 배치 2부터는. 그럼 이제 한반도 해요. 서해안은 뭐 209 같은 214가 작전을 하면은 이 동해안에서 이 9척이 이제 주력이 이제 작전을 하면은 충분히 북한에 지금 잠수함이 멈춰 있는 뭐 핵잠수함이라는데 뭐 아직 그건 뭐 SSB고. 너무 과도하게도 얘기하고 자기들 입지에 따라서 뭐 정치 관련돼서 뭐 정계 진출하려고 할게 뭐 안보 분야에서 과도하게 얘기하시는데 지금의 그 장보고 3 배치 1, 2, 3 가지고 당장 급한 대로 추적 감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수중 물속에 들어가서 견디고 하는 게 핵잠수함 그러니까 SSBN이 아니 SSN 뭐 훗날 얘기가 되지 않을까 하긴 할 건데 우리가 인생을 지금 뭐 최근에 이렇게 시간이 흘러오듯이 뭐 35년 저 지났다고 하지만은 뭐 그 정도의 시간이 뭐 최소한 한 20년 지나야 되지 않을까. 당장 미국에서 그걸 허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물려 있잖아요. 핵무기, 핵탄두를 갖고 있는 나라에 딱 비례해 보면은 그 중에서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은 핵잠수함 없습니다. 핵무기는 있는데 반면에 이제 인도는 가졌죠. 어떻게 했어? 러시아 기술 어떻게 비공식으로 받아가지고 이것도 이제 인도거든요. 그다음에 오커스, 호주. 이게 너무 이제 먼저 미국의 바이든 정부 때 너무 이제 포장지를 많이 해서 그렇게 던져놓으면 중국이 이제 쫄 줄 알고 근데 실제로 그게 배가
잠수함이 나오려면 뭐 가동되려면 뭐 2050년 어느 날. 되게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호주 국방부나 해군에서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다. 당장 전쟁이 이렇게 중국, 남중국해 이렇게 날 수 있는데, 그 대응 전력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콜린스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급한 대로 재래식 잠수함은 빨리 사자. 저건 먼 훗날 얘기다. 그런 경우라는 거죠, 한국도. 지금의 사업에 충실해야지, 뭐 건너뛰어가지고 어떤 분들, 뭐 제가 아는 분들은 자꾸 뭐 그런 부채질해서 자기 어떤 주장에 관철을, 내가 이게 말이 맞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는 인정받거나 아니면 뒤로 뭔가 자기 진출하려고 하는. 그 용도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건 이제 핵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 얘기했죠. 뭐 핵탄도 얘기했잖아요. 그랬다가 좀 더 심하게 욕심에 얘기했다가 어떤 분 지금 공격받고 있잖아. 혼자. 말 너무 과도하게 해서. 학자, 박사님이에요. 유명한. 그러니까 기사에 다 나왔어요. 그렇게 부작용이 나잖아요. 뭐 과도한 거지, 지금. 기껏해야 미국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전술핵 무기를 한반도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할까? 뭐 괌을 중심으로 그 정도인데, 현실은. 그래서 대한민국의 원자력 추진 SSN은 언젠가는 하겠지만은 지금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 전투기 엔진, 국산 엔진이 나오듯이 뭐 2040년에서 50년 사이에 뭔가 구체화되지 않을까. 지금은 아니라는. 그래서 좀 길게 봐야 된다는 얘기야. 하지 말자가 아니라 좀 길게 봐야 되고, 그 전에 어떤 동해안, 북한 잠수함 추적과 그 수역 관리, 해역 관리는, 장보고 배치 3까지 그러면 일단 급한 대로 만들어놓고 배치하면은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좀 준비를 하는 게 좀 길게, 롱텀으로 좀 생각하자. 그리고 미국도 안보 환경이 또 바뀌는 그 미래, 그 시점에 가서 또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인도 사례도 했었지만은, 봐야 돼요.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성사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지스함 사업 선정 미뤄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판단하잖아요. 특정 업체가 그걸 먹으려고 지금 엎어치려고 지금 유력한 정치인을 동원해서 소위 방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군의 전력이 가든 말든 레이더 중심의 기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성숙돼서 이게 완성되든 말든 오로지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야만 자기 임원들이, 월급쟁이 임원들이 살아남으니까. 안 그러면 그걸 어쨌든 간에 뭐 해군 전력 생각해서 그걸 잘 만들 수 있는 업체한테 뺏기면 자기들 다 뭐가지 날아가니까. 개인 그 생각이잖아요. 개인의 어떤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좀 저렇게 정치인한테 가서 그거를 얘기하고 읍소하고 정지시켜주세요. 시간을 벌어야 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시간 벌기죠. 그러면은 자꾸 이제 배는 건조 착수해야 되는데 지연되고, 해당되는 이제 그 사업의 협력업체들은 이제 다 이제 뭐 딴 일을 해야 되고,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되고, 그 다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특정 업체가 그렇게 하는 거는 내가 알겠고 이해는 하겠는데 왜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게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 국면 전환이 있을 거예요. 이거 가지고 KDDX 가지고 해군 전력은 뭐 이것만 믿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이제 뭐 말씀드리면, 이제 나도 말씀대로 뭐 불과 이제 하루 정도 지났기 때문에 저도 생각 이제 하는 걸 이제 펼칠 수 있는 이제 생각이 있는데, 하도 이게 지금 속색이는 사업이니까. 그리고 특정 업체가 너무 좀 심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글쎄 뭐 그거 버티기 위해서, 그 임원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월급 받고 살기 위해서 너무 이제 심하다, 그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중국의 해상력 증가가 한국 조선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뉴스를 접했을 때, 단기적으로, 직접적으로 무슨 이익이 오지? MRO는 이제, 그거는 이제 들어가는 것 같고, 제대로 이제, 지원함이라도 뭐 작은 게 아니라 큰 것들이고, 뭐, 좀 되게 커요. 뭐, 탄약 보급함부터 시작해서. 그거는 이제 별도의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하나오션 중심으로 잘 할 것 같고, 그거는 뭐, 저도 이제 믿고 있는데, 반면에, 나머지 뭐, 미 해군에서 뭐, 우리한테 뭐를 만들어달라? 우리 조선소에서? 난 그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특정 업체에, 수상전투함 만드는 특정 업체의 그 인력들이 지금 존재를 많이 하는데, 그 인력들을 지금 빼가서 빌려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본토에 있는 조선소에서, 야, 빨리 와가지고 이제 자기네 그 기술진들, 그 건조하는 수상전투함 같이 묶어가지고, 뭐, 조인트 벤처 행식 하든지 묶어서 빨리 만들게 하겠다. 동시에 배를 건조로 동시에 만들게 하겠다. 그러면 그 대상이 뭐겠어요? 대상은 사람들 잘 얘기 안 하는데, 뭐, 툭하면 그냥 이지스함 하는데, 이지스함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밀리터리계에서는 아시는데, 다들. 중국에 이제 뭐, 052D. 그러니까 055는 이제 큰 거고, 중국의 이지스함인데, 055는 큰 거고, 052D형. 좀 더 이렇게 축소한. 그거를 앞으로 대량 생산해야 된다. 미국을 완전히 쫓아내기 위해서. 그러면 좀 미국도 또 거기에 맞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착수를 이제 했다가 지금 멈춰있는 컨스텔레이션, 호이압. 30척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작부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흔하게 얘기하는 조선소 문제, 뭐 인력 문제, 뭐 기술력 문제. 그래서 그게 지금 막 버무려져 갖고 혼란이 와서 실제 미국이 최종 답안지, 단어를 내는 곳이 이제 그 생각이, 저는 이제 제가 보는 거는 관점은 컨스텔레이션급의 30척을 일사천리로 만들고 싶어 하나 보다.
지금 이거 처음부터 출발부터 잘못됐으니까. 그러려면은 대한민국에 50명 되는 엔지니어들을 뺏어와야 되겠다. 두 번째, 일본에도 23 잘 만들지. 거기 또 기술진을 뺏어와서 조선소를 최소 두 군데를 해서 단기적에 5척을 빨리 만든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디서 유추할 수 있냐면은 기존의 신문기사, 물론 다들 자기 관심 가는 것만 보지만 밀리터리 쪽도 저는 그래서 그런지 그거 보이더라고요. 최근에 HD 현대에서 미국의 23을 동시에 5척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근데 그게 울산에서 만든다는 얘기는 아닌 거고 가서 미국의 지금 차세대 호위야. 개념상으로는 이제 축소대 23이니까 그거 역시 알레이버크 그런 개념의 어떤 작은 거니까 미사일 발사기 발사기 숫자도 줄어들어 있고. 그래서 그거를 빨리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역시 일본과 한국에 있다.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그래 그 뺏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KDDX 얘기하는데 참 심하다. 미국이 생각하는 건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하고 협력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와중에 특정 업체에 몇몇 임원들이 월급쟁이 사장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왜냐면은 그 회사가 HD 현대로 이제 매입을 가려다가 유럽이 EU에서 반대해서 이게 그게 됐으면 참 이게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안 생겼어요. 항상 그렇잖아요. 대한항공 그 합병할 때 그 문제처럼 아시아나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됐어요. 지금 잘 나가는 업체에서 이렇게 잡은 거죠. 야, 데려가시고 내가 먹어야 되겠어. 그래서 지금 업체 이름이 이제 나왔잖아요. 됐죠. 근데 거기에 소속된 이제 기존 사람들 있잖아요. 운영하는 이제 간부들. 물론 이제 해군에서 데려오는 고문들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새로운 회장과 부회장한테 뭔가 보여야 되잖아.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내재가 돼 있는 거죠. 죽기 살기로. 말기도 그 사람들은 죽기 살기죠. 해당되는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이제 막 페이되는 거. 보여줘야 되는 거. 조직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씨 해군 천천히 가져가라 그래. 우리가 다 만들 거야. 이거 다 사업 경쟁해가지고 다 가져올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자기들만의 생각, 자기들만의 세상, 자기들만의 인생. 관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게 다시 시끄러지고, 그걸 결국에는 과격한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한 거죠. 과격한 국회의원. 예를 들어 심하게 얘기했을 때 국회의원한테 얘기하면 다 쫄거든. 일단은 나머지 사람들은 쫄아버리거든. 그러면 일단 정지가 되잖아. 업체에서는 이제 시간 벌기에 이제 숨을 쉬어야 되니까 또 방안도 생각해야 되고, 만약에 이걸 경쟁 체제로 가면은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그런 방안도 마련해야 되니까. 그런 용도로 지금 한 것 같습니다. 던져본 것 같아요. 그래서 껍데기만 보면은 그냥 이거 어떻게 해 그러겠지만 내부에는 이제 그런 게 항상 이 국방 획득 사업이 항상 그런 싸움들 자기만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다가 어떻게 흘러왔어요. 어떻게 다 전차도 만들고 전투 어떻게 보면 그 와중에 그 논란들이 각 사업마다 다 있었거든. 그러니까 순탄하게 간 적은 없고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순탄하게 국방 획득 무기 획득 사업에 순탄하게 간 거는 그 독재 시절 때 야 내가 만들어 그 시절이 있었어. 그러니까 막 가는 거야 그냥.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민주화되면서 다 따져보니까 제대로 된 사업이 없죠. 예를 들어서 아파치 가디언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30이었을 때. 원래는 육군에서는 1990년대 중반에 확보를 이제 사오려고 했는데 그게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얽혀가지고 그 시절에도 90년대이고 아파치 A형에 사겠습니다 했다가 안 되니까 D형으로 넘어가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개량형 나오잖아. 자동차처럼. D형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2013년도에 2형. 그러니까 3세대 아파치 이거. 그러니까 1세대를 살려고 했다가 결국에 나중에 3세대 아파치. 물건은 더 좋은 거지. 근데 그 사이에 90년대부터 2015년, 16년대 아파치 가디언 들어왔으니까 그 사이에 이 주한미군의 아파치가 있었으니까 이게 된 거야. 그러니까 바로 안 들어도 됐어. 근데 만약에 주한미군이 없고 주한미군 아파치가 없었으면은 만약에 탱크전을 이제 하면은 이제 공격하기가 전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이 있었으니까 주한미군의 전력이 있었으니까 이게 천천히 산 거지. 이상한 부작용. 결국에 세대를 건너뛰는 최신형을 샀다. 근데 그것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진행하면서 공격핵이 필요 없다 해서 지금 추가로 사는 것도 지금 정지됐잖아요. 완전히 말소되거나 사라진 건 아니고 정지돼버린.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는 거야. 다 정지시켜요. 뭔가 문제 있으면 정지시켜놔. 그럼 시간은 더 흘러가고. KDDX도 일단 올해는 그냥 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겠지만은 모르겠어요. 그게 제대로 나올지 시간에 이게 이미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필요한 시기에 이 물건이 나올지 더 늦어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 게 있습니다. 이걸 또 뒤집어야죠. 이렇게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데 아예 사업을 죽이든지 아예 사업을 죽여버립시다. 다 먹지 말라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나는 이쪽 편이야 너는 이쪽 편 이런다면 그 사업을 죽여버리면 되지. 너 다 먹지 마. 그리고 따로 새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좀 과격하게 말씀드립니다. 속상해서. 하나오션이 원리 시라호의 MRO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MRO 자체는 대단히 성공적이라고 평가드릴 수 있고, 제가 이제 하나오션의 유튜브에서 봤는데 같은 배가 유령선에서 3배로 바뀌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이제 일단 겉모습만 봐도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속에 대한 개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많았다고 하고요. 요 과정에서 속에 있는 뭐 간단한 청소부터 해가지고 없어진 철판 같은 거 구부리고 이런 것들의 작업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고 훌륭하게 수행한 것은 물론 도면이 없는데 부품이 빠진 것들이 몇 개 있었다고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 해군한테 우리가 역사 얘기를 해가지고 붙여줄 테니까 돈을 더 내라. 그래서 MRO 과정 중에서 추가 계약을 따내는 이런 성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MRO 능력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이제 함정 MRO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아마 이제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의 이런 MRO 사업을 많이 맡길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MRO 사업이라는 건 사실 해군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제 깡깡이부터 시작합니다. 깡깡이가 뭐냐? 배 바닥에 보면 따개비나 이런 것들이 굴 같은 게 붙어 있는데 그거를 쳐가지고 없애고, 정말 노동지작적인 게 MRO고, 이 MRO라는 게 그래서 조립이나 이런 것보다 원래는 인력 집약적 산업이에요. 비행기 MRO 같은 경우에는 뭐 카자흐스탄에서 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 조선업이 지금 조선주가 다시 상승하고 있지만 현장에 가보면 조선 인력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한계를 좀 극복하고, 또한 MRO에 대해서 채산성이 좀 낮기 때문에 MRO 이후, 그러니까 함정을 어떻게 수출할 것인가, 그 다음에 MRO 중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 MRO가 뭐가 있냐면, 남이 만든 배를 MRO 하는 것보다 우리가 군함을 수출한 다음에 그 군함을 다시 MRO 하면 부품도 우리 걸로 바꾸고 이제 외국에서 수입을 안 해도 이제 다 자체적으로 수리가 가능하면, 이렇게 되면 채산성이 높아지고 이익률이 높아져요.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캐나다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잠수함 수출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전달해 주신다면요? 현재에서 취재한 결과 일단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가 어렵냐면 트럼프 행정부와 캐나다 정부가 급격하게 사이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캐나다는 나토, 그러니까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하자, 그래서 나토 국가의 협력을 강화하는 분위기가 있고, 요 과정에서 이제 독일 해군의 212CD라는 차세대 잠수함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 오른쪽 위에 있는 게 212CD, 밑에 있는 게 장보고 3인데, 사실 독일은 우리나라 잠수함이 기술을 배운 기술 원조 맛집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원조 맛집을 벤치마킹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212CD 잠수함의 성능이 굉장히 강력한 편입니다. 뭐가 있냐면, 제가 앞서 1부, 2부에서 전투기 스텔스, 레이더에 안 잡힌 게 중요하다 했는데, 잠수함은 소나, 음파가 잘 반사되지 않거나 음파에 조용한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요 기술에서 사실 독일이 한국보다는 좀 더 앞서 있고, 특히 212CD 같은 경우에는 신개념 스텔스 설계를 도입해가지고 영국의 강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212CD 같은 경우에는 SLBM을 발사할 수 없어요. SLBM이 이제 약간 그 나라의 독침 전력이라 할 수 있는, 언제 어디서나 기습을 할 수 있고, 잠수함이 잠수를 한 상태에서 발사할 수 있으니까 언제 발사하는지 모르는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나, 문제는 캐나다가 이런 SLBM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아요. 캐나다의 핵심은 러시아 잠수함들을 어떻게 추적하거나 아니면 자국 영해를 보호하는 방어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원래 우리 장보고3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한계가 있고, 요것 때문에 지금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MOU를 맺어서 원팀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 그래서 오래된 이야기도 한 것 같지만 드래곤볼에서 악당과 싸우기 위해서 주인공 친구들이 막 힘을 합치는 상태,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좀 생각보다 이야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큰 위협은 이란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탄도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서로 이제 쏘고 이제 방어하고 이런 걸 했는데, 그걸 보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정확히 말하면 이란의 핵심 시설들을 기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는데, 여기에 딱 맞는 것이 우리 장보고3입니다. 왜냐하면 장보고3가 북한의 핵심 시설을 기습 공격할 수 있는 SLBM을 갖췄기 때문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오션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전혀 대답을 할 수 없다고, 해드릴 수 없다고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정보를 얻지 못했고, 해외 전문가들한테 좀 자문을 구해본 결과,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는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장보고3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SLBM이 필요한 것도 사우디아라비아가 맞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좀 기대를 걸어볼까?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무기 도입이나 구매를 할 때 엠바고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 어디에서 뭐가 팔리는지 말하지 말라. 그래서 저도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이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는데, 아마 해외에서 예측하기로는 그래도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잠수함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대체로 10개국에서 11개국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독자적인 잠수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한국은 원래 잠수함 기술이 전혀 없었다가 이제 독일로부터 209급 잠수함을 이제 인수하고 이제 건조하는 과정에서 기술력을 쌓아서 이제는 독일과 그 대등하거나 경쟁할 수 있는 경쟁자의 이제 위치로 올라왔지만, 그래도 잠수함 국가 기술로는 이제 5위. 러시아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디젤 잠수함을 이제는 잘 만들지 않기 때문에,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한국,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의 디젤 잠수함과 우리 장보고실 잠수함을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좀 기술이 더 높지 않나. 하지만 유럽이 아직도 최신 기술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터키가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하게 방위사업을 발전하고 있어요. 터키도 독일로부터 214급 잠수함에 대해서 면허 생산을 한 다음에 독자 IP를 가진 신형 2,500톤 잠수함을 현재 건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터키가 치고 올라가는 방위사업의 그 국제 방위사업의 시장에서 어떻게 한국이 우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터키는 그래도 우리보다 10년 이상 뒤쳐졌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과 한국의 잠수함 기술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일단 잠수함 자체는 북한이 한국보다 훨씬 많아요. 50척 이상인데 대부분이 구형 잠수함이고 2차 세계대전 때 설계가 있어요. 지금 현재 오른쪽 그림의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어떤 밀리터리 매니아 분이 북한의 그 김군옥 영함이라고 하는 순항미사일 잠수함과 우리 장보고3 잠수함 비교한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여기 보면 아래랑 위랑 굉장히 다른 게, 일단 아래가 굉장히 길죠. 이 긴 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김군옥 영함 같은 경우에 옛날 로미오급 잠수함 설계를 2차 세계 때 쓴 잠수함 설계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서 동체를 늘리는 게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잠수함은 원통, 그러니까 뭐 빨대? 이렇게 원통으로 생겼, 빨대는 이제 봉병 이렇게 생겼는데, 요 직경을 늘리는 거는 새로 이제 장비를 만들 때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서 길이를 늘렸는데, 잠수함이 길이가 늘어지면 아래 위로 양옆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짧을수록 더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 요게 대한 최적의 비율이 있어요. 그거를 만족하지 못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 설계 같은 경우에도 무게 중심을 잡으려면 이제 정밀한 설계가 필요한데 이걸 하지 못해가지고, 아마 김군옥 영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로미오급 잠수함 설계를 좀 변경하다 보니 미사일은 탑재할 수 있지만 어뢰 탑재 공간이 아예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안 내부 공간에 크게 문제가 있는 함선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북한 잠수함과 한국 잠수함의 그 숫자는 북한이 많지만 북한 잠수함과 한국 잠수함의 기술은 50년 이상 거의 벌어졌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구형 잠수함이라 해도 신형 잠수함처럼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 게, 숫자가 많고 아무리 잠수함이 구형이면 시끄럽고 잘 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찾는 데에 있는 수상함보다 훨씬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북한의 SABM이라든가 수상미사일을 잠수함을 쏘는 것 자체는 큰 위협이고, 여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트럼프 압박에 맞설 카드로 핵잠수함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핵잠수함 보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트럼프의 압박에 대응하는 카드로 핵잠수함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이 비유를 좀 쉽게 하자면, 여자친구랑 사이가 안 좋은데 내가 여자친구한테 돈 빌려서 차를 사겠다고 하면 여자친구가 허락을 해주겠어요? 약간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신중하게 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 게, 핵잠수함이 트럼프가 해준다 해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물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도 줄이고 싶고, 미국 군대나 이런 거에 대해 자기 나라를 위해서는 돈을 쓰고 싶어 하니까 외국 군대를 위해서 돈을 쓰기 싫다, 우리는 간섭하지 않을 거다, 이런 외교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한국은 스스로 지켜, 대신에 핵잠수함 만들게 해줄게, 이렇게 허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트럼프가 지금까지 주변국에 한 것들은 네가 지금까지 미국 덕분에 국방비를 덜 냈으니까 더 내, 그리고 그러면서 미국 무기 더 사. 나라들은 지금 트럼프 정책이 비판받고 있는 이유가 이런 거래가 아니라 압박을 하고 있는 거라서 트럼프랑 협의를 잘해서 이제 핵잠수함 허락을 받을 수 있겠다. 저는 이 생각이 진짜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 있으면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2기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딜을 한 적이 없어요. 게다가 트럼프 전에 핵잠수함 제작이라든가 이런 게 허락이 된 유일한 사례,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른쪽 스크린샷은 더 가디언에 보도된 걸 제가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캡처한 건데, 지금 오커스라 해가지고 호주한테 영국과 미국이 공동 개발한 핵잠수함을 공급하기로 계약이 돼 있는데, 이 계약이 한 2040년, 50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부터 20년 걸린다, 이런 식으로 인도가 지연되고 있고,
호주도 이게 받을 수 있을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는 것도 어렵고 건조를 해서 주는 것도 여러 가지 장벽이 있어서 이게 쉽게 이야기할 게 아닌데 너무들 편하게들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핵잠수함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과 딜을 하면 미국한테 무엇을 받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걸 받쳐줄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뭐 지금 제가 PT에서는 뭐 섬이라도 하나 떼줘야 된다. 뭐 덴마크가 지금 그린란드 관련해서 영토 분쟁을 미국과 갖고 있는데 나토 국가끼리 영토 분쟁이라는 것도 일단 말이 안 되지만, 그래서 무슨 어제는 트럼프가 군사작전이 옵션도 고려하고 있다 해서 지금 사람들이 다 어이가 없어하고 있거든요. 핵잠수함을 얻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얼마를 부를지, 그리고 부르는 대신에 우리 어떤 이익을 가져갈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 없이 이렇게 이야기한 건 너무 성급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핵잠수함에 대한 논의를 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엔진이 원자로를 갖춘 잠수함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효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핵잠수함은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재래식 무기를 갖추면 이게 효율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아무리 큰 핵잠수함이라 해도 탄도미사일이나 SABM을 10개에서 12개 이 정도 갖추는데, 이 정도는 F-15K 전투기 한 대에서 두 대가 폭격할 수 있는 양에 불과하기 때문이거든요. 기습 공격을 하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핵무기 보유가 필요한데, 원자력 잠수함만 가지고 이제 핵무기는 안 가지겠다 하면 사실 믿을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얘네는 핵무기를 가지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지금 장난을 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쉽게 보유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언제든 나서면 핵무장이 가능하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만드는 것 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만들고 나서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 핵무장을 도와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도와줄 거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아무도 없냐면 국제정세는 아주 냉철하고 자기 이익이 맞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포함해서 우리나라 외의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한국이 핵무기를 가져가지고 북한과의 핵 균형을 이루는 것보다 지금 상황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루어진 거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냉철한 국제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핵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외 국제사회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방위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수출이 불가능해지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다 제치고 이제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들어야 된다 허락을 받아도 그 돈은 다 우리 세금 그리고 국방비로 내야 되기 때문에 항공모함 건조라든가 우리 차세대 전투기 사업, 차세대 전차 사업 이런 것들이 다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핵잠수함이 있다면 북한에 어느 정도의 위협이 되는 걸까요? 핵잠수함이 있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위협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핵심은 앞서 보여드린 김곤옥 영웅함 같이 핵미사일이라든가 전술핵 전략핵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는 잠수함을 우리 핵잠수함이 계속 추적할 수 있고, 그 임무를 한국이 한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한국의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 그래서 연속 자항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런 임무에 대해서 잘 하지 못하는데, 지금 미국이 한미동맹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핵잠수함이 북한의 항구를 감시하거나 이런 임무를 하고 있어요. 요거를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할 수 있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 위협이 될 수 있지만, 핵심은 핵잠수함은 공격 무기가 돼야 되지 방어용으로는 너무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핵무기 없는 핵잠수함은 수상보다 비싼데 10배 비싼데 화력은 동일하죠. 제가 PT 했었는데 이게 과장된 게 아니고, 핵무기를 탑재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이렇게 핵잠수함을 만들어야지 핵잠수함이 수십조 원 가격을 감당하거나 아니면 납득할 수 있는 이렇게 됩니다. 성능이 됩니다. 한국 조선소의 미 해군 군함 MRO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당연하고는 보고 있죠. 그것도 못하면 바보지. 상대를 안 하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다고 이제 봤기 때문에 맡긴 거고, 그거를 이제 우리 반대로 이제 업체에서는 방사청이나 항상 홍보, 그거를 이제 과대 포장하죠. 당연히 주고받고 하는 건데, 그거를 상식적으로 이제 의뢰를 받고 돈 받고 해줘서 제때 시기에 맞게 약간의 중간에 차질이 있어도 딜리버리 전달한 건데,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거는 K방사수출하고 연관이 없어요. 경쟁사인 하나오션의 경쟁사인 HD 현대중공업은 그거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못하는 그게 뭐 조선업체냐 방산업체냐 하세요. 이제 이런 식이거든. 그 과대평가됐다. 그냥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저도 거의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조선 업체의 기술이 그런 게 기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10만 톤짜리를 해서 뭐 수출도 하고 중국을 제낄 수 있다는 게 미래 점유율이 다시 높아진다. 우리가 탑이 될 수 있다. 기반이 상식적으로 잘 갖고 있으니까 MRO는 우습게 그냥 금방 딱 해서 뚝딱 그게 뭐 과대포장해서 나 이거 했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속보이는 제가 이제 밀리터리 분야에 있다 보니까 너무 속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뉴스들은 이제 일단 제껴버리죠. 안 봐요, 안 읽어요. 뭐 당연한 거니까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니까 했고. 그래서 뭐 그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MRO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질 것 같은데요. 한국이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미국 쪽에서는 이제 한번 테스트 통과됐으니까 미국의 온갖 지원함들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건 다 맡길 거라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은 뭐 의심할 바가 없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함정들의 어떤 내부 시스템 있는 보안 측면에서 뭐 그렇게 복잡한 게 고도의 어떤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다 맡길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특히 그 하나오션에서 뭐 많이 하시면 좋긴 하죠. 그래서 그거는 뭐 별다른 뭐 생각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다 맡을 것이다. 반대로 이제 일본의 조선사한테는 그 지원하면 안 맡길 것 같아요. 그 이상의 아메리카급 뭐 준 항공모함, 사세부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항공모함 정비, 지금 요코스카 구량에 있는 지금 조지 워싱턴의 항공모함 정비를 어떤 원자로 구역을 빼고는 나머지를 인력을 더 받아서 엔지니어들을 받아서 지금도 이제 일부를 받고 있는데 일본 땅에서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더 참여, 개입을 시킬 것 같아요. 고성능, 이지스함 포함해서 일본에 가 있는 이지스 전투함도. 오히려 분업화 시키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고속함은 일본 애들에 맡기고, 나와 있는 배, 대한민국한테는 이제 태평양 함대에 있는 지원함들을 맡겨서 분업화 시키는. 근데 그거는 마치 뭐 일본과 한국의 조선업을 경쟁을 시켜서 할 것 같은, 그렇게들 얘기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분업화 시킬 것 같아요. 미국이 6.25 전쟁 이후, 태평양 전쟁과 6.25 전쟁 이후 조직적으로 일본 자위대를 창설을 시키게 만들고, 10년 단위로 고성능 무기를 단계적으로 줍니다. 뭐 잠수함, 미사일 발사하면 50년대 말, 60년대, 70년대는 이제 헬기 호위함 2대 실을 수 있는 거, 80년대 이지스함을 한번 갖게 할까, 90년대 공고급, 10년 단위로 미국이 그걸 유도하고 주도를 합니다. 일본은 잘 따라주고 있었고,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그러면서 믿죠. 원자폭탄 두 발 매긴 이후로 내 말 잘 듣는. 그게 틀려요. 미일 관계는. 우리하고는 틀려요. 우리는 모든 게 혼재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일부 사람들은 피해의식도 아직도 있는 것 같고, 어떤 계층이나 뭐 그 성향이, 그래서 일본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일본을 믿죠, 미국이. 그래서 저는 그 조선 관련된 것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좀 분업화 시킬 거로 본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에서 수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전달해 주신다면요? 뭐 최신 소식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원래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뭐 고정 출연한 데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시점이 뭐 취재라기보다는 이제 뭐 면담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캐나다 잠수함이 12쪽 사업인데 이거는 뭐 밖에서 보시는 것과 달리 그 원팀이라는 거 있어요. 원팀이 지금 구성된 건 아니고 뭐 정식화된 건 아닌데 그건 방사청이 강요에 의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업체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방사청이 강요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 특정 그 사업부들이 지들이 실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항상 실적에 죽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승진도 해야 되고 자리도 오래 보존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오션이 잠수함 일단 잘 만들잖아요. 그건 다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명박 정부 때 이제 214급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운 게 있었고 그때 뭐 그걸로 인해서 과정으로 인해서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래도 잠수함은 하나오션이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HD 현대에서도 이제 인정을 이제 어느 일정 부분 인정하니까 그래야만 자기들도 또 반대급부를 또 뭐 받을 수 있으니까. 캐나다는 뭐 예를 들어서 12척 사업에서 하나오션이 8척을 만들면은 뭐 4척은 HD 현대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대외적으로는 아직 뭐 나온 건 아닌데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들만의 어떤 얘기가 오가는 게 8척, 8척. 그러나 폴란드 사업은 철저하게 경쟁하자. 워낙 척수가 맥시멈 3척이니까 그거는 뭐 나누고 자주고 할 것도 없다. 이건 각자 경쟁해서 따가자. 그래서 그건 경쟁 상태예요. 그래서 캐나다 사업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캐나다 사업은 저도 뭐 개인적으로 지금 그렇게 내부적으로 합의하는 대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땄으면 좋겠어요. 하나오션이 제일 잘하는 게 이제 잠수함이니까 잘하는 거 수출해야죠. 그걸 부정할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캐나다 사업은 잘 되지 않을까. 한국 잠수함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이제 3가지 종류의 이제 사업을 이제 하나오션 옛날에 대우 DSM이죠.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뭐 35년 전부터 정확히 209는 1단계 면허 생산 말 그대로 이제 독일제 하대배사죠. 두 번째 214 참 시끄러웠어요. 그것도 지금의 KDDX처럼 그다음에 새로운 이제 추진기관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이 제대로 정착이 그때 뭐 못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건너뛰어가지고 뭐 하여튼 일치월장이 확 건너뛰어서 지금 장보고 3라는 거 3,000톤 도산 안창호급이 이제 세척이 해군에 인도돼서 잘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우리는 이제 했다고 보는데 이걸 가지고 돌려서 수출 시장을 나가려다 보니까 애매한 거라. 그리고 209 잠수함을 이제 어떻게 했다가 우리가 이제 뭐 면허생산 아니고 자체 어떻게 똑같이 만들어서 인도네시아 팔았는데 인도네시아가 이제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땡깡도 부렸어요. 우리한테 돈 뭐 제때 안 주고 뭐 후속 사업에. 그게 지금 반대로 얘기하면은 209 사업의 어떤 시장이 우리가 나가기에는 어렵지 않나. 인도네시아가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뭔가 이게 좀 불만이 있었다는 거죠. 걔들도 뭐 KFC만큼은 아니지만은 많은 저기도 했죠. 우리 속을 새겼어요. 그래서 하나우주에서 아주 뭐 학을 띈다. 다시 뭐 상대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럼 반대로 봐서는 그 도입한 나라에서 보면은 뭐 불만이 있는 거네. 이게 뭐 완성도라든지 성능이 고성능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뭐 209가 이게 뭐 1200, 1400 뭐 이렇게 시리즈가 있는데 한계가 있죠. 수중 작전 능력도 그렇고 그리고 독일제를 그대로 한국에서 이렇게 딱 해서 준 거니까. 그래서 현재 뭐 인도네시아 해군은 땅스제라든지 뭐 스콜펜 이런 쪽으로 이제 다 방향을 바꿨어요. 좀 더 고성능으로. 더 이상 우리 거는 이제 거래 안 하고. 우리도 아예 안 한다. 서로 질리기 시킬까. 공교롭게 좀 안타까운 사고가 인도네시아 해군이 먼저 독일제 두 척을 동용 같은 그 잠수함을 완전 옛날에 도입했다가 우리한테 오버홀 정비를 시켜봤거든. 맡겼는데 맡겨서 가져갔어요. 근데 공교롭게 우연치 않게 한 척이 침몰해서 다 죽었어. 그게 겹친 거예요. 그 과정에. 209 세 척 우리가 만들어서 준 거하고 우리한테 창정비해서 가져간 게 또 한 척이 침몰하고 그게 다 맞물리면서 그 시장이 애매하게 됐어요. 대한민국이. 근데 또 214를 면허 생산했으니까 뭐 1800톤에 대한 기술이 있지 않겠나. 뭐 일부 기술은 이제 확보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우리 수출 버전을 한 2200톤, 300톤을 만드는 게 이제 디자인 설계를 한 거는 있죠. 근데 이건 또 팔아본 적이 없고 입증된 게 없잖아요. 수출 시장에서. 어떤 설계도는 존재하지만은. 그래서 그것도 확인이 안 된 거고. 그러면 이제 3,000톤은 팔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 해군이 가져간. 근데 또 그 3,000톤대 시장은 또 나라가 좀 많지가 않아요. 있긴 있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직 발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6개. 해당되는 도입국들은 그건 과도한 화력이다 이거지. 미사일 싣고 다니는 게. 그리고 비싸고, 그러니까 운영유지 관리도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는 해당되는 도입 예정국은 좀 이걸 줄여달라.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설계 문제가 이제 뭐 타협을 하고 줄이다 보면은 새로운 이제 시장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 전투기는 이미 이제 FA50을 통해서 넘어섰는데 이제서부터 시작 아닌가.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이제 캐나다가 등장한 거죠. 뭐 원팀을 해서 8척, 4척을 한다고 하는데 캐나다가 이제 원하는 이제 잠수함을 만들어 주려면은 좀 그것도 어떤 좀 우여곡절이 있지 않을까. 앞으로 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수주를 하면은 아주 뭐 매끄럽게 그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절충 이렇게 해야 되고 조정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이제부터 잠수함 본격적인 수출은 이제부터 시작 아닌가. 그게 첫 사례가 캐나다. 조심스럽게 전망하거나 접근해야 되지. 야, 이게 모든 게 됩니다. 내가 뭐 다 했으니까. 그건 국내 얘기죠. 대한민국 해군을 상대로 했던 거고. 나쁜 사례가 인도네시아가 있었고. 그래서 좀 더 조심스럽게 우리가 좀 지켜보자 하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압박에 맞설 카드로 핵잠수함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핵잠수함 보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정치적으로 이제 학자들 중심으로 자기들의 입지, 나중에 정계 진출, 아니면 관직, 장관 자리, 뭐 차관 자리 노리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과도하게. 뭐 제 주변에도 있는데, 진짜 지긋지긋해요. 핵잠수함. 왜냐면은, 디펜스 타임즈에서는 당장은, 근데 물론 해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제적으로는, 방사청도, 그 해당 부서는. 장보고 3의 배치 1, 이제 끝났죠. 지금 배치 2가 이제 조만간 다 배가 나옵니다. 세 척인데. 그러면 배치 3, 이게 9척 사업이니까, 333으로 나눠지니까 거기까지는 재래식 추진기간을 이제 보고 있죠. 재래식 추진기간 3,000톤, 그러니까 3,000톤, 뭐 3,400톤, 뭐 3,800톤 이렇게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 333이. 그럼 사실상 만재배설하면 4,000톤이 넘어가겠죠. 뭐 배치 2부터는. 그럼 이제 한반도 해역, 서해안은 뭐 209 같은 이사가 작전하면은 이 동해안에서 이 9척이 이제 주력이 이제 작전을 하면은 충분히 북한에 지금 잠수함이 멈춰 있는 뭐 핵잠수함이라는데 뭐 아직 그건 뭐 SSB고. 너무 과도하게도 얘기하고 자기들 입지에 따라서 뭐 정치 관련돼서 뭐 정계 진출하려고 할게 뭐 안보 분야에서 과도하게 얘기하시는데 지금의 그 장보고 3 배치 1, 2, 3 가지고 당장 급한 대로 추적 감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수중 물속에 들어가서 견디고 하는 게 핵잠수함 그러니까 SSBN이 아닌 SSN 뭐 훗날 얘기가 되지 않을까 하긴 할 건데 우리가 인생을 지금 뭐 최근에 이렇게 시간이 흘러오듯이 뭐 35년 저 지났다고 하지만은 뭐 그 정도의 시간이 뭐 최소한 한 20년 지나야 되지 않을까. 당장 미국에서 그걸 허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물려 있잖아요. 핵무기, 핵탄두를 갖고 있는 나라에 딱 비례해 보면은 그 중에서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은 핵잠수함 없습니다. 핵무기는 있는데 반면에 이제 인도는 가졌죠. 어떻게 했어? 러시아 기술 어떻게 비공식으로 받아가지고 이것도 이제 인도거든요. 그다음에 오커스, 호주. 이게 너무 이제 먼저 미국의 바이든 정부 때 너무 이제 포장지를 많이 해서 그렇게 던져놓으면 중국이 이제 쫄 줄 알고 근데 실제로 그게 배가
잠수함이 나오려면 뭐 가동되려면 뭐 2050년 어느 날. 되게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호주 국방부나 해군에서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다. 당장 전쟁이 이렇게 중국, 남중국해 이렇게 날 수 있는데, 그 대응 전력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콜린스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급한 대로 재래식 잠수함은 빨리 사자. 저건 먼 훗날 얘기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는 거죠, 한국도. 지금의 사업에 충실해야지, 뭐 건너뛰어가지고 어떤 분들, 뭐 제가 아는 분들은 자꾸 뭐 그걸 부채질해서 자기 어떤 주장의 관철을, 내가 이게 말이 맞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인정받거나 아니면 뒤로 뭔가 자기 진출하려고 하는. 그 용도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건 이제 핵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 얘기했죠? 뭐 핵탄도 얘기했잖아요. 그랬다가 좀 더 심하게 욕심에 얘기했다가 어떤 분 지금 공격받고 있잖아요. 혼자. 말 너무 과도하게 해서. 학자, 박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기사에 다 났어요. 그렇게 부작용이 나잖아요. 뭐 과도한 거지, 지금. 기껏해야 미국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전술핵 무기를 한반도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할까? 뭐 괌을 중심으로 그 정도인데, 현실은. 그래서 대한민국의 원자력 추진 SSN은 언젠가는 하겠지만은 지금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 전투기 엔진, 국산 엔진 나오듯이 뭐 2040년에서 50년 사이에 뭔가 구체화되지 않을까. 지금은 아니라는. 그래서 좀 길게 봐야 된다는 얘기야. 하지 말자가 아니라 좀 길게 봐야 되고, 그 전에 어떤 동해안, 북한 잠수함 추적과 그 수역 관리, 해역 관리는, 장보고 배치 3까지 그것만 일단 급한 대로 만들어놓고 배치하면은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또 준비를 하는 걸 좀 길게, 롱텀으로 좀 생각하자. 그리고 미국도 안보 환경이 또 바뀌는 그 미래, 그 시점에 가서 또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인도 사례도 했었지만은, 봐야 돼요.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성사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지스함 사업 선정 미뤄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판단하잖아요. 특정 업체가 그걸 먹으려고 지금 엎어치려고 지금 유력한 정치인을 동원해서 소위 방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군의 전력이 가든 말든 레이더 중심의 기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성숙돼서 이게 완성되든 말든 오로지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야만 자기 임원들이, 월급쟁이 임원들이 살아남으니까. 안 그러면 그걸 어쨌든 간에 뭐 해군 전력 생각해서 그걸 잘 만들 수 있는 업체한테 뺏기면 자기들 다 뭐가지 날아가니까. 개인 그 생각이잖아요. 개인의 어떤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좀 저렇게 정치인한테 가서 그거를 얘기하고 읍소하고 정지시켜주세요. 시간을 벌어야 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시간 벌기죠. 그러면은 자꾸 이제 배는 그 건조 착수해야 되는데 지연되고, 해당되는 이제 그 사업의 협력업체들은 이제 다 이제 뭐 딴 일을 해야 되고,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특정 업체가 그렇게 하는 거는 내가 알겠고 이해는 하겠는데 왜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게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 국면 전환이 있을 거예요. 이거 가지고 KDDX 가지고 해군 전력은 뭐 이것만 믿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다음 기회에 이제 뭐 말씀드리면 이제 나도 말씀대로 뭐 불과 이제 하루 정도 지났기 때문에 저도 생각은 이제 하는 걸 이제 펼칠 수 있는 이제 생각이 있는데, 하도 이게 지금 속색이는 사업이니까. 그리고 특정 업체가 너무 좀 심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글쎄 뭐 그거 버티기 위해서, 그 임원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월급 받고 살기 위해서 너무 이제 심하다, 그 얘기까지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중국의 해상력 증가가 한국 조선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뉴스를 접했을 때, 단기적으로, 직접적으로 무슨 이익이 오지? MRO는 이제, 그거는 이제 들어가는 것 같고, 제대로 이제, 지원함이라도 뭐 작은 게 아니라 큰 것들이고, 뭐, 어떤 되게 커요. 뭐, 탄약 보급함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거는 이제 별도의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하나오션 중심으로 잘 할 것 같고, 그거는 뭐, 저도 이제 믿고 있는데, 반면에, 나머지 뭐, 미 해군에서 뭐, 우리한테 뭐를 만들어달라? 우리 조선소에서? 난 그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잘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특정 업체에 수상전투함 만드는 특정 업체의 그 인력들이 지금 존재를 많이 하는데 그 인력들을 지금 빼가서 빌려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본토에 있는 조선소에서 야 빨리 와가지고 이제 자기네 그 기술진들하고 그 건조하는 수상전투함 같이 묶어가지고 뭐 조인트 벤처 행식 하든지 묶어서 빨리 만들게 하겠다. 동시에 배를 건조로 동시에 만들게 하겠다. 그러면 그 대상이 뭐겠어요? 대상은 사람들 잘 얘기 안 하는데 뭐 툭하면 그냥 이지스함 하는데 이지스함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밀리터리계에서는 아시는데 다들 중국에 이제 뭐 052D, 그러니까 055는 이제 큰 거고 중국의 이지스함인데 055는 큰 거고 052D형 좀 더 이렇게 축소한 그거를 앞으로 대량 생산해야 된다. 미국을 아직 쫓아내기 위해서. 그러면 좀 미국도 또 거기에 맞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착수를 이제 했다가 지금 멈춰있는 컨스텔레이션, 그 호위함. 30척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작부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흔하게 얘기하는 조선소 문제, 뭐 인력 문제, 뭐 기술력 문제. 그래서 그게 지금 막 버무려져 갖고 혼란이 와서 실제 미국이 최종 답안지, 단어를 내는 곳이 이제 그 생각이 저는 이제 제가 보는 거는 관점은 컨스텔레이션급의 30척을 일사천리로 만들고 싶어 하나 보다.
지금 이거 이제 처음부터 출발부터 잘못됐으니까. 그러려면은 대한민국에 50명 되는 엔지니어들을 뺏어와야 되겠다. 두 번째, 일본에도 23 잘 만들지. 거기 또 기술진을 뺏어와서 조선소를 뭐 최소 두 군데로 해서 단기적에 뭐 5척을 빨리 만든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디서 유추할 수 있냐면은 기존의 신문기사, 물론 다들 자기 관심 가는 것만 보지만 밀리터리 쪽도 저는 뭐 그래서 그런지 그거 보이더라고요. 최근에 HD 현대에서 미국의 23을 동시에 5척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근데 그게 뭐 울산에서 만든다는 얘기는 아닌 거고 가서 미국의 지금 차세대 호위야. 개념상으로는 이제 뭐 축소대 23이니까 그거 역시 알레이버크 하여튼 그런 개념의 어떤 작은 거니까 미사일 발사기 좀 발사기 숫자도 줄어들어 있고. 그래서 그거를 빨리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역시 일본과 한국에 있다.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그래 그 뺏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KDDX 뭐 얘기하는데 참 심하다. 미국이 생각하는 건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하고 협력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와중에 특정 업체에 몇몇 임원들이 월급쟁이 사장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왜냐면은 그 회사가 HD 현대로 이제 매입을 이제 갈래다가 유럽이 EU에서 반대해서 이게 그게 됐으면 참 이게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안 생겼어요. 항상 그렇잖아요. 대한항공 그 합병할 때 그 문제처럼 아시아나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됐어요. 뭐 지금 뭐 잘 나가는 업체에서 이렇게 잡은 거지. 야 데려가시고 내가 먹어야 되겠어. 그래서 지금 업체 이름이 이제 나왔잖아요. 됐죠. 근데 거기에 소속된 이제 기존 사람들 있잖아요. 운영하는 이제 뭐 간부들 물론 이제 뭐 해군에서 데려오는 고문들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새로운 회장과 부회장한테 뭔가 보여야 되잖아.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내재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막이도 그 사람들은 죽기 살기죠. 해당되는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이제 막 페이되는 거. 보여줘야 되는 거. 조직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씨 해군 뭐 천천히 가져가라 그래. 우리가 다 만들 거야. 이거 다 사업 경쟁해가지고 다 가져올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자기들만의 생각, 자기들만의 세상, 자기들만의 인생. 관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게 다시 시끄러워지고, 그걸 결국에는 과격한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한 거죠. 과격한 국회의원. 뭐, 예를 들어 심하게 얘기했을 때 국회의원한테 얘기하면 다 쫄거든. 일단은 나머지 사람들은 쫄아버리거든. 그러면 일단 정지가 되잖아. 업체에서는 이제 시간 벌기에 이제 숨을 쉬어야 되니까 또 방안도 생각해야 되고, 만약에 이걸 경쟁 체제로 가면은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뭐 그런 방안도 마련해야 되니까. 그런 용도로 지금 한 것 같습니다. 던져본 것 같아요. 그래서 껍데기만 보면은 뭐 그냥 이거 어떻게 해 그러겠지만 내부에는 이제 그런 게 항상 이 국방 획득 사업이 항상 그런 싸움들 뭐 자기만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다가 어떻게 흘러왔어요. 어떻게 뭐 다 전차도 만들고 뭐 전투 어떻게 보면 그 와중에 그 논란들이 각 사업마다 다 있었거든. 그러니까 순탄하게 간 적은 없고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순탄하게 국방 획득 무기 획득 사업에 순탄하게 간 거는 그 독재 시절 때 야 그냥 만들어 그 시절이 있었어. 그러니까 막 가는 거야 막 그냥.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민주화되면서 다 따져보니까 뭐 제대로 된 사업이 없죠. 예를 들어서 아파치 가디언 지금 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른이었을 때. 원래는 육군에서는 1990년대 중반에 확보를 이제 사오려고 했는데 그게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또 얽혀가지고 그 시절에도 90년대이고 아파치 A형에 사겠습니다 했다가 안 되니까 D형으로 넘어가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개량형 나오잖아. 자동차처럼. D형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2013년도에 2형. 그러니까 3세대 아파치 이거. 그러니까 1세대로 살려고 했다가 결국에 나중에 3세대 아파치. 물건은 더 좋은 거지. 근데 그 사이에 90년대부터 2015년, 16년대 아파치가 된 들어왔으니까 그 사이에 이 주한미군의 아파치가 있었으니까 이게 된 거야. 그러니까 바로 안 들어도 됐어. 근데 만약에 주한미군이 없고 주한미군 아파치가 없었으면은 만약에 탱크전을 이제 하면은 이제 공격하기가 전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이 있었으니까 주한미군의 전력이 있었으니까 이게 천천히 산 거지. 이상한 부작용. 결국에 세대를 건너뛰는 뭐 최신형을 샀다. 근데 그것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진행하면서 공격핵이 필요 없다 해서 지금 추가로 사는 것도 지금 정지됐잖아요. 완전히 뭐 말소되거나 사라진 건 아니고 정지돼버린.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는 거야. 다 정지시켜요. 뭔가 문제 있으면 정지시켜놔. 그럼 시간은 또 흘러가고. KDDX도 일단 올해는 그냥 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겠지만은 모르겠어요. 그게 제대로 나올지 시간에 뭐 이게 이미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필요한 시기에 이 물건이 나올지 더 늦어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 게 있습니다. 이걸 또 뒤집어야죠. 이렇게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데 아예 사업을 죽이든지 아예 사업을 죽여버립시다. 다 먹지 말라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나는 이쪽 편이야 너는 이쪽 편 이런다면 그 사업을 죽여버리면 되지. 너 다 먹지 마. 그리고 따로 새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좀 과격하게 말씀드립니다. 속상해서